XSFM입니다. I, D, W, K.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다른 나라의 왕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일본의 왕실 이야기 경우는 과거를 보아도 지금을 확인해봐도 한국과의 외교관계에 중요한 변수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무게감은 더 커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2016년 9월 두 번째 주말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나중에 형이 이거 여기서 라이브로 리코더로 연주하면은 웃길 것 같아. 삑소리 나고 막 그러면은 삐삐삐삐삐삐. 아니 그렇게도 안 될걸? 우리는 왜 덕질인과 리코더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건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안 어울려. 사람에 대한 어떠한 우상이 만들어졌기 때문인데요. 그 우상이라는 건 그 사람의 아우라일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봐도 그렇긴 해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 사람이 만든 아우라가 아니죠. 세상이 정이 내려준 그 사람의 이미지예요. 정확히 말하면 내 경우에 형이 만들어준 이미지잖아요. 형이 만들어준 이미지예요. 유임씨 나쁜 사람. 근데 형이 만들어준 이미지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아니야, 그거는 공감하도록 세뇌된 거야. 둘 다예요. 그러니까 그 형의 정치적인 입지가 그 동생에게 지어진 별명이 얼마나 망가지느냐를 결정합니다. 이미지가. 네. 따라서 우상은 정치적인 모두와 모두의 투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일 수도 있는 거죠. 우상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렇죠. 네. 네. 어떤 사람은 거기에 복속하는 방식으로 정치적인 세력을 유지합니다. 네. 예를 들어 지금 성갑 35세가 그런다면 리코더를 불겠죠. 픽픽 이러면서. 안 해. 삑소리 나면서. 그것도 자기 집에 20년 동안 묵혀온 초등학교 때 쓰는 없어 그런 거. 왜 심하게 부정하냐 기대되게. 얼마나 진보하지 못했으면 아직 왕이나 칠칠치 못하게 데리고 있을까, 왕 코 닦아주는 일이나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이 돌아가는 상대적인 속도를 늦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저는 보통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속도의 싸움의 문제인 거예요. 어딘가는 빠르게 발전하고 같은 공간에서 어떤 부분은 또 엄청나게 느립니다. 사회적 관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1986년에 오늘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인구의 90%가 그 동네에서 나고 자란 흑인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최초의 흑인 교회 수장이 등장을 합니다. 2005년의 이번 주 9월 둘째 주 이집트는 최초로 다당이 참여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그전에는 이승만 선거 수준입니다. 불과 11년 전의 이야기예요. 세상이 진보하는 속도가 서로 다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속도에 발을 맞춘 이야기를 덕질인이 들려줄 겁니다. 저는 UMC의 책임 프로듀서고요. 옆에는 윤세민 기자고요.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바로 광고를 읽고 잠시 후에 덕질인을 만나보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 TV, 용산에 가면 꼭 가보고 싶은 컴스테이션,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1599 대리운전,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 25 전화영어, 맛있는 다이어트 토탈케어 아임닭, 지속가능한 나눔, 아름다운 재단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음주운전으로 매일 평균 142명의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대리운전 1599-1599.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병원은 사치입니다. 그러나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넘어진 사람은 일으키고 아픈 사람은 치료해줘야 한다는 것을. 당신의 기부가 누군가에겐 건강할 권리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건강할 권리를 찾기 위한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주세요. 광고와 생활.
김상정 장관, 아름다운 재단에 대해서 무슨 할 얘기가 있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네. 메일이 한 통 왔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재단입니다. 아, 네. 또 떨린다. 아름다운 재단. 네. 방송 잘 들었어요. 오늘 아침 그것은 알기 싫다 덕분에 팀원 모두 한바탕 웃고 시작했네요. 마치 방송에 출연한 것 같은 부끄러움이 밀려왔다는 청취 소감을 전하며 네. 광고 담당자 분께 감사하다고 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잘했다기보다도 네. 앞에 계신 분들이 웃어주시고 그렇습니다. 편집도 잘해주시고 네. 이렇게 해서 들을만해진 거죠. 김상정 장관은 잘한 것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생각해보면 못한 것도 없어요. 그럼요. 네. 네. 더불어 벌써 팟캐스트 방송을 듣고 기부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부 회원 가입 시 짧게 한마디 정도 하는 나눔 한마디라는 칸이 있는데 아름다운 재단을 알려준 팟캐스트 그것은 알기 싫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셨어요. 아, 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런 청취자분들 덕분에 저희에게 광고를 넣어주시는 분들하고도 동독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마우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지 정치 잘한다. 건강보험료를 못 내시는 분에게 당연히 도움이 되고 있고요. 네. 네. 이제 메일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제. 이 메일을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 덕분에 유현상 PD님의 일이 하나가 줄었네요. 네. 네. 메일을 하나 덜 읽게 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혹 방송에 쓰일 소재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요청 문의해주세요. 아, 네. 저희가 요청을 드리는 것보다 뭔가 방송에 쓰일 재료가 있다면 요즘 팟캐스트 시대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사연을 보내주세요. 지금 현재 시장 때문에 골치 아픈 일, 이런 거. 네. 그분이 시장이 아니었을 때. 아무 연관도 없는 정쟁에 휩쓸려서 좋게 된 이야기라든가. 그렇죠. 네. 저희들은 말이죠. 이 아름다운 재단 측으로부터 제보보다 사연을 원합니다. 나 학과 후배 중에 하나가 네. 아름다운 재단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러세요? 한번 만나러 가봐야 되겠네요. 예, 홍삼각 덧질인을 선배로 뒀을 때 좋게 된 일,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네. 그럼 남은 방송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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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방송을 듣고 많은 분들이 기부를 해주셨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요. 한 분이 기부하시면요, 한 분이 60일 동안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것과 더불어, 네. 지금 현재 상황이 좋지 못하여, 이런 지원을 받고 싶다. 이러신 분들도, 그렇죠. 예, 신청해 주시면. 그렇습니다. 네. 네. 일단 탈락을 하겠지만요.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약에 익명 시스템이 잘 안 돼 있다거나, 신청자를 조리돌림한다. 이런 상황이 있으면, 가감없이 저에게 제보해 주십시오. 예, 아름다운 재단에게 철퇴를 내리겠습니다. 중요한 시간. 일본의 로열 가십. 네. 여러 가지 덕질인 홍성갑 왕실 덕질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회, 그러니까 어제에 한 얘기는 유럽, 특히나 북유럽 쪽 왕실들의 평민이 들어가는 네. 평민이 왕위 계승자의 혹은 왕의 배우자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왕실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보수성의 단면을 드러내주는 보수성이 얼마나 건전한가 혹은 어떤 형태인가를 드러내주는 동시에 네. 거기에 평민들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 사회의 또 다른 진보성을 나타내는 측면이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연예계에 직업 하나 열렸다. 그렇죠. 예, 이런 의미도 담겼습니다. 정치적 아이돌, 정치적 상징성, 깃발로서 윤세민 기자가 표현해준 은유죠. 깃발로서 작용하는 왕실의 역할, 업무 같은 것도 살짝 들여다봤고요. 북유럽의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나라 일본 왕실의 이야기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모나코 얘기는 하고 싶었지만 예, 중요한 건 일본인 것 같아요. 지금. 예. 계승법 얘기를 그때 어제 했었죠. 네. 살리카법에 기반하여서 이제는 많이 근대적으로 바뀐. 네. 처음에는 남계 중심이었다가 그다음에 여계를 좀 끼워 넣는 방식으로 세미로 갔다가 이제는 무조건 장자 상속으로 가는. 했다가 패치 이걸 저렇게 하다가 오픈 소스.
네. 예. 무조건 장자. 성별 상관없이. 네. 동시에 이제 결혼이나 계승 같은 것을 이제 의회의 승인을 받는 시스템이라는 것도 지나가면서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계승법들이 국가의 법에 이제 존재하고 그거를 판단해주는 주체도 법원인데요. 일본 역시 계승법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황실에 관련한 모든 것은 네. 황실 전범이라고 하는 법전에 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이제 황실 전범 이런 소리 아닙니다. 황실이 전범이다. 물론 어떤 황실은 전범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황실의 규범입니다. 네. 전승대원 일단 일본은 황제국이죠. 네. 이들은 스스로의 자기들의 지배자, 자기들의 군주를 천황이라고 칭합니다. 그렇습니다. 꽤 오래됐죠, 이 전통은. 네. 이거를 그대로 이제 일본식으로 읽으면은 텐노가 됩니다. 혹자는 덴노라고도 읽더군요. 네. 한국에서 부르는 공식 명칭은 일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거의 오피셜한 명칭이죠. 근데 이제 일본에게 많은 피해를 입었던 한국인으로서 천황이라고 발음하는 것은 좀 자존심이 상해요. 근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요. 이건 뭐 제가 친일파여서 하는 얘기가 아닌데 일왕이라고 부르면 또 일본을 딱 중립적으로 볼 때, 가치 네. 중립적으로 볼 때 일본한테는 좀 결례가 아닌가. 심하진 않지만 약간 결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그러면 그 중간인 그들의 발음인 텐노를 그대로 음역해서 갖고 오면 되지 않나. 이게 가장 중립적이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일단 저희들은 일왕으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니까요. 네, 한국의 오피셜한 용어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얼른 이제 자를 들이대서 이제 대충 파악을 해봐도 만약에 이제 엠페러를 킹으로 격화시켜 부르겠다라고 말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가 환국이 돼야 돼요. 황실로서 일본을 밑에 두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네. 예. 그게 아닌 이상 고의적 격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고의적 격하가 한국에서 가장 통용되는 어휘이므로 일단 저희들은 씁니다. 그리고 그 격하에는 역사적 함의가 없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하여간 그 정도를 생각해 봐주시면 좋겠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텐노, 일왕. 일왕의 그 모든 것, 그 왕실의 모든 것은 황실 전범에 의거해서 돌아갑니다. 네. 여기에 의하면은 유럽의 살리크법 같은 경우가 아니라 동아시아는 일반적으로 부자승계죠. 그렇습니다. 부자승계가 일단 1원칙이고요. 당연히 장자승계이고요. 장자승계가 1-1이고요. 네. 그게 없으면 이제 형제 상속으로 가는데 그냥 한 가지 재밌는 거는 태자라는 직책은 있어요. 이 친구들한테 황태자라는 직책은 있는데 황태죄라는 직책은 없어요. 그러니까 왕위 계승 1위가 되기는 하네요. 일왕에게 장자가 없으면 아들이 없으면은 남동생이 1위가 되는데 네. 이 경우에 그러면 황태제 책봉을 할 것 같잖아요. 네. 그 직함은 일단 없어요. 좀 기묘하긴 합니다. 그럴 경우가 없을 거라고 상정했는지. 그러니까 이제 왕이 될 예정인 왕의 아들은 있어도 왕이 될 예정인 왕의 동생을 부르는 호칭은 없는 거네요. 네. 그냥 뭐 동생. 네. 그런 케이스는 아마 잠시일 것이다라고 상정을 했던 것 같아요. 이 현재의 황실 전범을 짤 때는요. 네. 그럼 이분은 누구십니까?라고 물어보면 제 동생입니다. 군요. 네. 그렇네요. 왕이 될 동생입니다. 황태제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제 동생인데. 그러니까 공식 명칭 제 동생. 계승설 1위 뭐 이 정도. 네. 그러니까 뭐 외국 가가지고 예를 들어 오바마 대통령하고 만난다면은 이분은 누구십니까? 마이 브라더. 마이 리틀 브라더. 태자 동생. 네. 좋네요. 그리고 숙질 승계가 없어요. 숙질 삼촌에서 조카로 곧장 안 가요. 삼촌에서 조카로는 안 간다. 그 경우가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아시아인으로서 좀 자존심 상하는데 여계 계승 없습니다. 여계 계승이 없다.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지. 여성 계승도 없고요. 여계 계승도 없어요. 여성 계승도 여계 계승도 없다. 여성 여성 계승이 없으니 여계 계승도 없죠. 네, 아니구나. 둘은 다르구나. 여성 계승이라면 이런 거죠. 아들이 없어서 장녀. 장녀가 이었어요. 장녀가 어쨌든 여성이 이었어요.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남성이 있는 거죠. 그 아들이나 딸이 아니라. 그 여성의 아들이나 딸이 아니라. 여계 계승이면은 지금 영국을 생각하시면 그게 여계 계승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찰스 왕세자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어져요. 네. 거기서 여짤 빼 되는 여계가 된다는 건 여짤 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네. 왕의 아들인 거예요. 그냥 무조건 왕의 장자, 왕의 장자, 왕의 장자. 예. 네. 그러면 이제 왕의 장녀. 근데 만약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아들이 없었고 그리고 여계 계승이 아닌 여성 계승이었다. 그럼 뭐 엘리자베스 여왕의 남동생이 있을 경우 그 사람이 다음이 되는 거죠.
그런 식인 겁니다. 어쨌든 일본은 그 두 가지 다 없습니다. 어찌 보니 그래요? 그리고 살리카법과 귀천상혼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유럽이 왕족의 수를 통제하는 방법. 상향 패치와 하향 패치. 네. 일본에는 신적 강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적 강화. 이게 뭐냐면은 시인이었다가 인간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아, 그럼 강화는 그 공수훈련할 때 듣는 그 강화가 맞네요. 네. 땅으로 내려가기. 이거는 그 전쟁에 졌을 때 이미 한 번 한 거 아닌가요? 그걸 얘기할게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요, 일단은 일본의 종교인 신토에서는 이 왕가를 신이라고 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들은 신인데. 네.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신이죠. 신이라는 보면. 직책을 잃는다. 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화란 인간계로 내려오는 거군요. 네. 친왕가라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네. 태자가 아니면은요, 둘째부터는 다 친왕가라는 걸 만들어요. 아, 왕위 계승권에서 2위 이상이면. 2위 이상이면 다 친왕가군요. 네. 직계가 아니면, 2위여도 뭐, 왕 태손이면은. 네. 태손이면은, 그러니까 태자의 장자면은 그런 게 별로 없는데. 네. 여성이거나. 왕의 동생이라거나. 그런 경우에는 따로 간이 성씨를 하나 만들어요. 일본 왕실은 그 성이 없습니다. 네. 이름만 있어요. 네. 간이 성씨를 만들고 있다가, 이제 왕위 계승권에서 완전히 멀어지잖아요. 네. 그 간이 성씨를 정식 성씨로 바꿔서 독립을 합니다. 왕위를 계승받을 아주 간단한 관계를 제외하고는 네. 다 경계선을 그어 놓는 거네요. 네. 이렇게 해서 그 친왕가로 되면은 일단은 아직은 황족인데 네. 완전히 그걸 정식 성씨로 만들어 독립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황족이 아닙니다. 독립이 확정되면 네. 아예 황족이 아닌 상태. 그걸 이제 성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성씨가 미나모토. 미나모토라는 성을 쓰는 귀족 가문이 있다면은 거의 99% 과거의 황족이었습니다. 아하. 이렇게 해서 떨어져 나가면 당연히 귀족이 되겠죠. 평민이 네.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현재 귀족, 그러니까 일본의 귀족은 화족이라고 부르죠. 화족들은 과거의 직계 혹은 반계 황족들이 신적 강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가문들입니다. 화족이라 그러니까 화전민 같기도 하고. 화적이 아닌 게 어디예요? 알아요. 네. 대신에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면 무조건 신적 강화가 되는데 이건 그냥 황적 이탈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신적 강화로 그러니까 분류하기보다는. 왕의 딸이 귀족하고 결혼하는 경우. 요새는 뭐 평민과도 결혼하는데. 네, 그러면 황적 이탈. 네. 네. 그거 되게 그냥 구식 족보에서 파는. 네, 그거예요. 이 친왕가와 신적 강화라는 개념이 나름 일본만의 특징이긴 해요. 그런데 최근에 47년에 비교적 최근에 1947년이요? 대대적인 신적 강화가 일어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2차 대전에서 졌죠? 네. 미군정이 들어옵니다. 미군정은 왕가의 힘을, 일왕들의 힘을 잘라내기 위해서 왕족을 굉장히 많이 축소시킬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완벽한 직계를 제외하고는 다 신적 강화를 강제로 시켜버립니다. 아, 그럼 미군에 의한 신적 강화였던 네. 거예요? 와우. 미군이 신을 사람으로 만들다니. 그리고 미군이 공부를 많이 했네요. 그니까 말이에요. 완전 직계를 제외한 대부분의 반계가 다 신적 강화로 떨어져 나가서 왕실의 덩치가 숫자 자체가 급격하게 쪼그라들어 버립니다. 이 신적 강화를 하면서 이제 친왕가라고는 얘기를 했는데 이걸 조금만 더 설명해 볼게요. 한자로 우리식 한자로 표현하면 이제 궁가라고 읽힙니다. 궁가. 네, 별도의 궁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일본식으로 읽으면 미야케가 되는데 한국식으로 해석하면 분가. 이걸 만들어두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걸 만들어두면 이제 황실 계보에 정통한 사람이라면은 이 친왕가들이 쓰는 미야케들이 쓰는 그 성씨만 봐도 언제쯤 떨어져 나온 가문이구나를 알게 되잖아요. 자, 만약에 직계가 단절이 됐어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반계를 찾아서 얘네들을 직계로 만들어 버립니다. 아, 데리고 오기도 해요? 네, 신적 강화가 됐지만 복권을 시켜주는 거죠. 즉 이들이 이제 황족은 아니지만 동시에 보험인 거예요. 만약 직계가 단절된다면은 어떻게든 찾아서 데려온다. 이렇게 어느 정도 멀어지면은 자르는 이유가 한국, 조선의 경우에는 팔촌까지는 대충 친척으로 보잖아요. 네. 직계 친척으로 보잖아요. 특히 차를 팔 땐 그렇죠. 보험을 팔 때라든가. 그렇죠. 그래서 조선 왕실의 경우에는 좀 덩치가 컸어요. 그 황족들의 그 숫자가. 일본은 근데 전반적으로 사촌 이상 넘어가면 친척으로서의 왕래를 거의 하지 않는 문화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보험을 어떻게 팔까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열심히 그냥 파는 건가? 성을 미나모토로 바꾸는 거죠. 아하. 개명을 하는 거예요. 괜찮다. 일단은 명절이 좀 편하겠네요. 그렇죠. 사촌까지만 봐도 할만합니다.
사촌 이모는 한국에선 되게 친하잖아요. 그죠? 47년에 이제 대대적인 신적 강화를 당했다고 했죠. 패전으로 인해서. 원래대로라면은 당시 일왕이었던 히로히토가 네. 전범이 돼야 됐어요. 국가의 수장이니까. 네.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실권이 있는 수장이기도 했으니까. 네. 미군정이 전범 기소를 안 해주는 대신에 이 신적 강화를 한 거예요. 너의 친척들 손발을 다 자를 테니까 대신에 너는 살려줄게. 히로히토는 어쩔 수 없이 이걸 받아들여야 됐죠. 자기 살고 싶어서라기보다는 미군에 의해서 무언가를 당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당하는 쪽이 데미지가 적은 거죠. 만약에 보기에는. 자신이 이 나라의 황제인데 타국에게 그러니까 전범 재판을 당해. 그랬으면 그게 최고의 굴욕인 거예요. 그랬으면 종신형이어도 이상해요. 그렇죠. 네. 사형도 이상하지만 종신형도 이상해요. 그렇다고 형기가 정해져 있는 것도 이상해요. 예. 네. 아 그러네요. 형기가 정해져 있는 것도 이상하네요. 집행유예도 이상하잖아요. 신이 출소해요. 두부를 막 잡사. 황제께서 물론 출소하셨다. 평상시에 두부를 드시겠지. 그래서 간신히 전범만 면하고 그 자신을 뒷받침해줄 다른 직방계 황족들을 꽤나 많이 잃어버립니다. 가문을 축소시키는 것을 당했고 그 신적 강화 후 최초의 일왕이 현 일왕인 아키히토입니다. 우리가 20년 전에 보던 그 양반, 30년 전에 보던 그 양반, 이 양반입니다. 네. 지금 그 양반입니다. 미리 이분에 대한 저의 평가를 얘기하자면은 가끔씩 이분이 이렇게 보도되면 최근에 보도가 많이 나왔죠. 댓글 중에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대장 원숭이 뭐 이런 식으로 인종차별적인 발언이 있는데 가끔 그런 댓글을 보면은 이 사람한테는 이 얘기를 안 써도 되는데 이 사람한테는 아니 그 말 써도 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니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빡쳐서 그런 말은 누구한테도 쓰면 안 되죠. 그렇긴 그러니까. 한데 그게 원론적인데 가끔씩 혐한 넷 우익들을 보면은 본질적으로 옳지 않지만 가끔 그런 욕이 딱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머리 좋은 멍청이라면 이 사람한테는 이런 말을 안 썼을 텐데. 그렇죠. 근데 그렇죠. 머리 좋은 멍청이 괜찮다. 네. 자, 왜 이런 말을 했느냐? 네. 아키히토 일왕을 보겠습니다. 네. 한자로 쓰면 이게 메이지 할 때 그 발글명 있잖아요. 네. 발글명 뒤에 히토가 어제린이거든요. 네. 이게 이쪽의 돌림자예요. 네. 명인 아키히토 33년생이고요. 현재 82세입니다. 송혜 선생님보다 조금 어립니다. 뭐 엘리자베스 여왕과 비슷한 그렇죠. 연배시죠. 그러네요. 네. 일본은 여전히 연호제를 채택하고 있어요. 맞아요. 아키히토 일왕은 헤이세이 평성이라고 하는 연호를 쓰고 있습니다. 네. 이 연호를 쓴 게 89년, 즉 89년 즉위죠. 그럼 굉장히 늦게 즉위했네요. 예, 보통 좀 이렇게 한 50대에 아하. 하더라고요. 네. 천황, 왕, 황제, 일왕이긴, 왕이긴 한데, 이 사람도 나름의 취미라고 해야 되나? 직업이라고 해야 되나? 전문 분야가 있어요. 뭐죠? 어류학입니다. 어류학?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동물학 박사인데, 네. 어류학 쪽에서 박사를 땄고, 뭐 조류도 연구하긴 했지만, 특히나 망둥이 연구의 권위자고요. 업적 하나가 있습니다. 학문적인. 히드로 충류라는 생물을 아세요? 아니요. 폴립. What? 히드라 같은 거예요, 히드라? 아니, 비슷한데, 비슷할 리가 없잖아, 임마! 어원이 거기서 나오긴 했는데, 등뼈를 쏘고 막. 산호 비슷하게, 산호는 완전히 다른 과지만은. 히드라요? 히드라 리스크 말고요. 네, 히드라요. 죄송합니다. 이 사람아, 죄송합니다. 스타도쿠야. 놀랐습니다. 폴립 같은, 네. 폴립 생명체, 뭐, 아니면, 그냥 둥둥 떠다니기 위한 해파리 같은 생명체. 네. 스포어 콜로니요? 잘 움직이지 않는 해파리. 스포어 콜로니. 하여튼, 히드로 충류라는 분류가 있었는데, 네. 몇십 년 전만 해도 얘가 동물인지 식물인지 논란이 있었어요. 그걸 연구한 사람이 동물이라는 걸 밝혀냅니다. 아키히토 일왕이에요? 네. 공부 좀 하는 양반이네요. 기사 쳐다보다 보니까 이 사람 이름이 들어간 과자? 아니. 종이 하나. 네, 종이, 이 사람 이름이 들어간 종이 2개가 있고요. 나 되게 무식해가지고, 일본 이름 들으면 과자. 종이. 페이퍼 말고. 어려워! 저 일본인들은 A4 대신 아키히토라고 불러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발견해서 자기 이름이 붙어진. 어쨌든, 자, 저 취미 중 하나가 낚시인데. 네, 종. 네. 낚시의 주된 목적이 역시나 생태 관찰. 이런 쪽에 취미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이 왕실의 남자들은 대부분 동물학 쪽에
그런 쪽으로 자기 학문 진로를 결정한대요. 야, 그 집안 되게 보수적이다. 그 보통 보수적인 집안이 아니면 아버지가 네. 자식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했던 전공하라는 소리까지는 안 하거든요. 아니 뭐 웬만해서 하지 말라 그러죠. 아니 학문적인 재능이 그쪽으로 유전됐을 수도 있지. 아니 그건 또 이제 일본의 특징이랑 연관지어서 막 찍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뭐 가업은 가업. 뭐 그럴 수도 맞아, 있죠. 맞아. 우리 집에 가업이 신인데 부업으로 동물학. 그럴 수 있죠. 예. 자, 제가 왜 아키히토 일왕이 인종차별적 폄하를 들으면 안 되는 게 맞다라고 주장을 하냐면은 이 사람은 태자 시절에 네. 자국의 패전을 눈으로 봤고요. 그렇겠네요. 특히나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대본영에 있는 그 장교가 와갖고 카미카제 전술을 설명을 해요. 그때 한 16세였나 그랬는데 가만히 있다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파일럿이랑 비행기를 그냥 냈다 버린다는 얘기지? 라고 반문을 한 거예요. 한 번에 이 전술이 얼마나 바보짓인지를 딱 짚어낸 거죠. 그리고 그 절망. 얘네들이 이런 작전이나 세우는 애들이었나. 물론 이제 카미카제 전술을 환명하던 그 장교는 거기서 대꿀멍했다던데. 별로 할 말은 없죠. 그쵸? 대체 왜 이걸 이 사람밖에 몰랐을까요? 사실은 다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말할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었을 수도 있어.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패전을 보고 자기 아버지가, 자기 부왕이 전범 직전까지 떨어지는 걸 봤어요. 그죠. 신인데 법정 가는 상황. 네. 그리고 신적 강화를 당한 후에 이 사람의 누이들이, 이 사람이 위아래로 딸들이 좀 있었거든요. 누나와 야동생들이 좀 있었는데 막내 한 명 빼고 다 삶이 불행하게 흘러갔어요. 그래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이전에 신적 강화가 그냥 일반적으로 네. 반개를 잘라내는 형태로 있다가 갑자기 쫙 줄어든 거예요. 즉 나는 직계, 나는 웬만하면 화족과 결혼해서 귀족답게 살겠지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 공주들이 속편히 살던 사람들이 속세라는 정글로 던져진 거예요. 난데없이. 네. 저는 그거라고 봐요. 자기 누이들이 고생하다가 뭐 자살하고 망가져가고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승전국으로서의 미군이 일본 왕실에 갖다 준 제일 큰 선물은 그거였네요. 네. 현실로 돌아가게 만든 네. 황족들을. 현실의 비극을 왕정을. 겪게. 이 당시에 메가더하고 그 당시에 일왕. 아까 이름이 뭐라고? 히로히토. 히로히토와 함께 찍은 사진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그 사진을 보면은 물론 키 차이가 엄청나고요. 네. 그건 그렇고요. 네, 그리고 히로히토 일왕은 정자세로 서 있어요. 시선도 전방 15도 위로 서 있고 신병자세. 더글라스 메가더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어요. 그 투샷이 전 일본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준 네, 사진이었다고 구술되어 있는, 그러니까 기록되어 있는. 히로히토 입장에서는 그런 굴욕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들인 아키히토를 서구식 교육도 좀 받게 해야겠다. 해서 가정교사를 하나 붙여주는데 이 사람이 미국인 여성이에요. 네. 동시에 퀘이커 교도, 그러니까 청교도였고요. 퀘이커 교도는 전 세계 어딜 가나 역사적 순간에 항상 함께하네요. 바이닝 부인이라고 하는데. 네. 바이닐이 아니고요. 네, 바이닐이 아니에요. 네. 이 사람에게서 공정한 분이셨다. 이 사람에게서, 그러니까 바이닝 부인은 태자의 누이들이 네. 어떻게 될지 대충 눈치채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삶을 살게 될지. 경제적으로는 어떨까요? 가정교육의 들어오는데? 가정교육의 새로운 대안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직접 자기 목욕물을 끓여보게 만들고, 당신은 이미 당신네 그 집안이 인간 선언을 했으니까 이런 연습을 해야 된다. 네. 이런 교육을 받으며 자라나서 열렬한 평화헌법 지지자입니다. 수차례 한국, 중국 같은 피해국들에게 사과를 내가 해서 이 갈등 관계를 끝낼 수 있다면 내가 하겠다. 네. 무릎이라도 꿇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어요. 사적인 자리에서 공식 발언은 아니었지만. 네. 그리하여 이 아키히토는 천황이 얼마나 큰 상징이 되고 있느냐 이 나라에 동시에 천황이 상징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게 무엇이냐를 다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죠. 동시에 내가 상징이라면 주변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일본이 나아갈 길을 딱 이상적인 길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하는 게 더 나은가 옳은가를 고민한 흔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현대의 공화정의 자민당 입장에서는 할 말이 그거밖에 없단 말입니다. 저 사람 그냥 상징이야. 그렇죠. 그 사람도 아니야. 그런 발언은 해외에서 비춰질 때는 일왕은 힘이 없구나. 네. 를 알게 된 계기네요. 그렇죠. 그런 동시에 그나마 있는 힘을 이 사람은 어떻게든 좋은 쪽으로 쓰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네. 자기가 생각하는 옳은 것을 위해. 평화헌법 지지자인데
그래서 아직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입니다. 네. 사실 아버지인 히로히토도 야스쿠니의 전범들이 합사된 이후에는 참배를 안 했어요. 아니 히로히토 입장에서도 그렇잖아요. 그건 이제 히로히토 입장 곤란하죠. 아주 곤란하죠. 곤란할 그렇죠. 정도로 네. 가서 하면은 지금 나를 이꼴로 만든 애들인데 네. 빡치겠죠. 그렇죠. 두 가지가 다 있겠죠. 네. 근데 히로히토의 경우는 순수한 빡침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아키히토의 경우엔 야스쿠니에 간다. 히로히토가. 그럼 이 새끼 진짜 이러면서 하나하나 보면서 이 새끼 이러면서 추억하는. 현재 현 아베 총리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안 갔습니다. 자민당에서도 매우 극우 일파가 집권하면은 크게 하는 행사가 있어요. 늘 하는 행사인데 주권 회복의 날이라는 행사입니다. 주권 회복의 날. 네. 이게 뭐냐면은 그 미군정이 끝난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네. 근데 동시에 이제 이런 극우파가 이 행사를 기념하게 되면요. 네. 다른 뉘앙스가 붙죠. 우리도 군대를. 그죠. 그 소리 하려고 있는 개헌, 날이에요. 평화헌법 개헌. 네. 그 소리 하려고 있는 날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나름대로 그래도 국가 행사니까 네. 표면적으로는 과거에 이제 미군정 종식을 기념하는 거니까 네. 왕이 와야죠. 그렇겠네요. 왕이 딱 와요. 근데 특히나 이제 12년인가 15년 그때는 이런 데 오면요. 일단 왕의 표정이 굳어요. 아키히토의 표정이. 왜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졸려서 그러신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2015년인가에는 네. 한마디도 안 했대요. 행사 내내. 말을, 늘 계속해서 뚱한 표정으로. 말을 시키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충 손짓으로 고갯짓으로 그냥 끝내고. 참 젠틀한 사람인 게 그래도 가네요. 안 갈 수가 없어요. 의무니까. 뭔 소리야. 우리 민주항쟁 기념일 봐봐요. 원래는 가야 돼.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 그러면은 1억만도 못한 사람이 되잖아. 누가 해석하래 임마. 날 곤란하게 하려고 환장했구나. 네. 그리고 그날 이렇게 마지막쯤에 이 자민당 의원들이 텐노헤이카 반자이를 외쳐요. 천황폐하만. 그건 원래 그래야 되는 건가 봐요? 아니 딱히 그렇진 않은데. 그냥 그날따라 예뻐 보이면 해주는 거예요? 그게 나왔을 때 정말 눈에 띄게 당황했어요. 얘들 왜 이래? 나 왜 찾아? 하지 마 얘들아. 이런 표정이었죠. 자민당의 이제 의원 왜 오버야? 그건 뭐 자민당 참여원들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뭐 정부의 대신들도 다 같이 했겠죠. 그때 누가 누군지 내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짜고서 정부 측이 골탕 먹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몰래 카메라 이러고. 그죠. 근데 그건 궁금하네요. 네. 텐노헤이카 반자이라는 구호가 전후에 일본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구호인지. 일반적으로 쓰면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은. 애국조에서 다 같이 외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단체로 외치면은. 2차 대전 일본을 연상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어디서나. 그러니까 그런 구호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러니까 빡친 거죠. 정치인들이 모여서 지금 그거를 외쳤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게 몰칸 아니다. 그때 유가 펑트 이게 아니야. 그리고 이제 역대 극우 정권 중에서도 아베 신조 총리가 좀 가장 극우 드라이브잖아요. 네. 이 아베 총리가 현재 두 번째 임기입니다. 전에 1년 정도 맞습니다. 했고 현재 지금 5년째인가 그런데 네. 도합 한 6년 차 되는 이 아베 총리가 아직 황국 만찬에 초대된 적이 없어요. 원래는 되나요? 원래는 총리가 이게 관례예요. 황국 만찬에 와요. 매년 한 번씩은. 그러네요. 관례일 것 같네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총리 대신인데 왕실에서 밥도 안 먹어준다는 건. 그러게요. 네, 너무 상징적이잖아요. 근데 아베 총리는 한 번도 초대된 적이 없습니다. 그거를 황실에서 초대를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지. 아베가 안 간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굴림 대신 자유는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네. 자기가 싫은 행사에도 일단 참여는 해야 돼. 네. 자유는 별로 없어. 야, 지 맘대로 거기 들어가면 그건 쿠데타죠. 하지만 무슨 쿠데타 그게? 뭐? 입헌 쿠데타죠. 네. 만찬 쿠데타. 예. 점심 쿠데타. 그러니까 배고파서 저지른 그런 거죠. 예. 이번에 어록 같은 경우는 뭐 우리 같은 인접 피해국들 입장에서 솔깃할 만한 어록들이 많습니다. 일본 왕족의 백제인의 피가 섞여 있다. 이거 아직도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되는 얘기죠. 저는 이걸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된다 생각하는데, 네. 이건 그냥 역사적 사실이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환의 세계로 도망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환에 그냥 가신다. 이건 한국에 대해서, 네. 애둘러서
우회적으로 우호 발언을 한 거죠, 그냥.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 발언이다. 네. 근데 이제 지속적으로 완곡하게나마 한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 특히나 한국에 대해서 사과 발언을 해오고 있어요, 이분이. 노태우 정권 때 방안에서는 통서 개념을 금할 수 없다. 저는 이 통서 개념을 금할 수 없다라는 말을 어릴 때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때 처음 느낀 거는 와 되게 어려운 말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나도. 그리고 나중에 성장하면서 이 말이 종종 등장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되게 어려운 말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오늘 물어볼 기회가 생겼네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이 통석의 석이 석고대주잖아요. 아. 석고대주 할 때 석이에요. 네. 염은 뭐만 생각을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염원할 때 그 염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크게 유감입니다를 좀 더 격식 있게 표현하는 정도? 저는 그나마 알아듣기 쉬운 정확한 번역은 이거라고 봐요. 사과하고 싶은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말은 사과합니다 가장 밑에 있는 표현인 거예요. 눈치를 본 거죠. 골라내고. 그래서 자기네 정부 눈치를 살짝 보면서 사과를 해야겠는데. 이게 이제 한국 언론이 그냥 일단 이런이 왔으니까 말을 같이 꾸며 대야 되겠으니까 표현하고 싶은 한국 언론의 심보는 이거는 마지못해 하는 사과. 사과하기 싫은데 하는 사과. 그렇게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자민당이 볼 때는 사과하고 싶어 안달인데 사과할 수 없으니까 하는 사과인 거예요. 이 통서 개념을 금할 수 없다는 표현은 이렇게 이중적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전자 혹은 더 나아가서 이건 그냥 조롱이다 라고까지 해석하는데 저는 후자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분은 재위기간 내내 역사를 알아야 한다.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 우리가 저지른 범죄가 있다. 우리가 끼친 피해가 있다를 계속해서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어렸을 때 보았던 총리 대신들을 보자고요. 고노에 후미마루가 자살을 했죠. 네. 지금까지도 헌정사상 유일한 자살한 총리 대신입니다. 그 다음 총리 대신이 도조 히데키인데 도조 히데키입니다. 그는 그예요. 모르시는 분들은 검색하십시오. 그들의 말년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어땠느냐를 기억하는 입장에서 가장 현명한 처신쯤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김대중 정권 때는 한때 우리나라가 한반도 사람들에게 지대한 고통을 주었다는 깊은 슬픔이 항상 내 기억 속에 있다. 이게 워딩입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애들른 현명한 표현이네요. 현명하다고 말하는 통석의 연보다는 훨씬 더 앞서 나간 확실한 표현이고 내 기억 속에 있다라고 마지막에 또 일본의 사과에서는 한 발짝 물러선 표현을 했네요. 내 기억 속에 있다.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저희는 로열 가십이니까 가십답게 이 아키히토 일왕의 아내분도 얘기를 해보죠. 왕후 미치코 왕후입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지금 이 로열 가십을 결혼과 계승 이런 쪽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특히나 결혼. 네, 그 얘기를 좀 하려고 준비해온 모양입니다. 어제 우리는 평민이 왕 혹은 왕세자와 결혼하는 왕세자 왕세녀와 결혼하는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네. 왜 아키히토 일왕의 아내 미치코 왕후를 얘기하느냐? 이분이 평민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네. 잠시 후에 그 이야기를 해볼 모양입니다. XSFM입니다. (3D) 디자인 업체를 위한 GTX 960, 970 혹은 향후 GTX 1070과 1080에도 문제없을 디자인 업무 시스템, 좀 더 고사양이 필요한 자동차 디자인을 위한 쿼드로 그래픽 맞춤 시스템. 디자인 업체의 자재 담당자는 한참 머리를 쥐어뜯으며 사양을 맞춘 후에도 고장이라도 나면 어쩌나 발을 동동 구릅니다. 컴스테이션을 떠올려 주십시오. 견적부터 AS까지 그냥 저랑 대화하시는 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업체의 미래를 위한 투자. 주식보다 컴스테이션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컴스테이션과 조용한 형제들을 믿어주십시오. 자체 교사 자격시험을 통과한 선생님들만 수업을 진행하고 적은 학생 수를 유지해 수업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전화영어 Perfect 25.
돌아왔습니다. 네. 그러게요. 평민인지는 몰랐네요. 네, 미치코 왕후. 네. 현재도 왕후시죠. 지금은 두 분이 아주 딱 보기 좋은 노부부처럼 늙으셨어요. 되게 닮으셨어요. 34년생 남편인 아키히토 이런 한 살 차이네요. 한 살 차이. 현재 81세죠. 이분은 처녀 때 성이 일본은 성을 바꾸니까요. 쇼다 미치코. 쇼다 가문의 딸인데 이 가문이 뭘 갖고 있냐? 니신 제분이라는 회사를 갖고 있어요. 니신 제분이 일단 큰 회사고요. 큰 회사였고 컵라면 만드는 그 회사인가요? 아마도 그럴 거예요. 대기업이죠. 재벌의 딸입니다. 근데 재밌게도 가톨릭 집안이에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그러니까 부르주아고 가톨릭이다. 화족이 아니라는 얘기죠. 귀족이 아니다. 그렇군요. 평민이라는 겁니다. 상공인네 집안 종교도 있어. 평민이란 얘기. 그러니까 외국 종교 그것도. 세이신 여대 이게 세이신을 성심이라고 있죠. 아 그래요? 가톨릭 학교예요. 세이신여대한 이름만 듣고 뭔가 했는데 성심여대. 세이신 여대 영문과를 졸업했어요. 근데 졸업한 해에 테니스 시합에서 당시 황태자였던 아키히토를 만나서 연애를 시작하고요. 청혼을 받아요. 근데 황족으로 들어간다는 압박감이 장난이 아니었던 거죠. 특히나 일본은 우리가 보는 일본 사회는 지금도 꽤나 보수적이잖아요. 이때는 더 보수적이었겠죠. 전후니까. 그러면 그 보수적인 사회에서 가장 보수적인 황실로 시집간다? 이건 좀 힘든 선택인 거예요. 이게 어디에나 이 무거운 자리에 있는 딜레마예요. 되도 않은 것들은 들어오려고 난리. 괜찮은 사람들은 안 들어가려고 난리. 그래서 청혼을 거절합니다. 네. 하지만 태자인 아키히토의 의지가 강해서 결국 59년에 결혼합니다. 그리고 미치코는 사상 최악의 시월드로 입성합니다. 이 당시에는 반대가 없었나요? 의회라든가 황실이라든가. 그 얘기를 할 건데요. 황실 같은 경우에 좀 반대를 했을 거예요. 네. 평민이니까. 네. 원래 그러니까 아키히토의 배우자로 다른 화족 가문에 조용하고 순종적이고 말 잘 듣는 여성이 내정돼 있었는데 그걸 밀어내고 다른 황족들이 추천하는 여성을 밀어내고 미치코가 들어온 거예요. 여기에는 테니스 시합에서 만나서 연애를 했고 이런 낭만적인 얘기가 사실은 아니고 정치 전략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죠? 대대적인 신적 강화가 일어났어요. 신이었던 왕이 인간 선호를 했어요. 그래서 황실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한번 갈아엎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어요. 지금 당시에 역사적으로 쥐고 있던 힘은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요. 권위가 신의 권위가 사라졌으니까 새로운 권위, 친근한 권위를 만들어야 한다. 파퓰리즘. 뭐예요? 어쨌든 그게 필요한 시점이었던 거죠. 그렇게 왕인 히로히토와 태자인 아키히토는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요. 그러니까 이 이전에는 화족 그것도 5개 가문에서 고정적으로 배우작감을 배출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평민 가문에서 한 거예요. 그나마 너무 평민이면은 문화적 충격이 될 수 있으니까 나름 상류층인 재벌가. 그 5개 가문의 불만은 엄청났겠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게 또 문제가 되네요. 그리고 그 5개 가문 출신의 반개 황족, 지금은 신적 강화가 돼서 다른 친원가를 꾸려서 나간 사람들도 있겠죠. 구황족이지만 아직 사회적 관성 때문에 황족 취급을 받는 그 사람들은 엄청난 반감을 갖게 되죠. 그리고 왕비 본인도 스트레스고. 시아버지가 왕처럼 굴어. 물론 시아버지 지금 그래서 이 아키히토와 미치코의 결혼은 아키히토 본인 그리고 그의 아버지인 당시 아직 그 황제의 1왕 자리에 있었던 히로히토의 지지를 받지만 정작 황후인 아키히토의 어머니가 나가코 황후라는 사람인데 이 황후가 화족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며느리를 미친 듯이 갈구는 거예요. 이거는 한국 사극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막장 드라마에서도 볼 수 있는. 시어머니가 왕비처럼 굴어. 근데 더 나가서 진짜 황건과 이지매를 시작하니까 황실과 바깥에 있는 그 반개 황족들이 전부 다 나서서 이지매를 감행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계속 화족들과 결혼을 했던 일본 황실이 평민 출신의 재벌의 딸을 처음으로 아닌 사람이 들어옵니다. 데리고 오니까 내부의 카르텔이 마찰을 그렇죠. 이 이지매는 딱 두 글자로 학대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지매라고 하지 않아도 돼요. 이 미치코 테자비의 편은 딱 3명뿐이었어요. 시아버지인 왕, 남편인 태자, 그리고 첫째 시누이. 근데 첫째 시누이는 이 사람들이 결혼한 2년 뒤에 사망합니다. 그러면 왕과 태자밖에 없는데 왕은 이미 권위가 실추돼 있고 태자는 아직 왕이 아니고 무엇보다 왕실 내에서는 나름 권위를 가지는 왕후가 이지매를 주도하고 있고 굉장히 힘든
삶을 보냅니다. 아, 진짜 생각할 수 있는 시댁 중에서는 짱이네요. 그러네요. 예. 어떤 식으로 이지매를 했나 뭐 이런 식이에요. 공공석상이 있어요. 황족들 모두가 참석해야 돼. 그럼 거기서 황족들이 드레스 코드를 보통 통일하죠. 안 알려줘요. 우와. 혼자 튀어. 지금 사진 보면 다 검은색 쪽으로 입고 있는데 혼자서 흰색을 입고 나오게 만든다든가. 예를 들어 내가 성가비를 놀리고 싶어.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회사에서 뭐 워크숍을 갈 거다. 네. 편안한 차림을 입고 나와라. 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상갓집이야. 다 정장 입고 나와. 사진 찍고 막 우리 모여서 그런 걸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드레스 코드를 안 알려줘도 우연하게 맞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많이 안 보이는 걸로 봐서는 반대로 알려준? 아니 반대로 알려준 것도 있지만은 시종들까지 포섭됐다는 거죠. 아 그러네요. 완전히 꽁꽁 틀어막았다. 그리고 어떤 공식 행사 예를 들어 뭐 문화 행사, 오페라를 봤어. 뭐 그런 식이면은 다른 황족들은 지들끼리 막 친하니까 신나게 얘기하는데 카톡 보내면서 막 뭐 입을 거야? 막 이러면서. 뭐 끝나면 막 인터미션이나 아니면 끝나고 아니면 그 쇼가 시작하기 전에 뭐 이런 때 행사 시작하기 전에 서로 반갑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태자비만 쏙 빼놓는 거예요. 미치코만. 그리고 유언비어도 있습니다. 아예 없는 일을 꾸며내거나 아니면 있는 일인데 이거를 별거 아닌 일인데 부정적으로 묘사해서 크게 부풀린다거나. 그러니까 무시와 비난으로 계속해서 이지매를 하는데요. 결혼이 59년이잖아요. 네. 59년부터 시작해서요. 아키히토가 즉위한 게 89년입니다. 네. 89년 이후에도 계속돼요. 왜냐면 아직 황후가 살아있었거든요. 황후가 미치코로 바뀌었어요. 이분은 이제 태상 황후가 됐겠죠. 나가코라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2000년에 사망하시는데 그때까지 지속돼요. 역시 이게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이런 건 되게 잘해요. 그럴게요. 보면 인생에 다른 프로젝트가 없으니까 정신을 안 놓는 거야. 현직 황후가 된 후에도 했다는 거야. 이미 황후가 되는데 뭐하러 괴롭힐까요? 여전히 관성. 관성 여전히 미워. 어제 하던 걸 오늘 안 하기 좀 그렇다. 근데 정말 와 이건 지구 최악의 시댁. 이게 무슨 뭐 우리가 가끔 이제 라디오 여성 시대 틀어놓으면 이제 뭐 더 괜찮은 가방을 내놔라. 혹은 뭐 시누이에게도 가방을 내놔라. 뭐 이런 얘기 듣잖아요. 네. 아이고 이게 정말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진짜. 이런 이지매를 당하면 이게 예. 비디오를 통해서 전국에 방송되잖아. 네, 지금 말씀하신 이지매 사례가 듣기로는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나온 사례들이고 그렇죠. 국 내부에는 또 다른 더 심한 생활에 밀접한 이지매 사례들이 많이 있었겠네요. 그렇죠. 누가 이제 투채널에 글 써놓고 나 황실에서 일했다. 그 뭐 네이트 판 같은데 이런 거 쓰는 거죠. 막 시어머니는 왕비처럼 굴고 자기 아들만 왕자인 줄 알아요. 그렇죠. 아니 이런 경우에는 좀 다르죠. 위로해주고 그럼 사람들이 사정도 모르고. 미치코 황후를 이지매했던 사람이 네. 미치코 황후에 대한 험담을 네이트판에 쓰는 거지. 그런 식인 거죠. 네. 그게 2000년까지. 따라서 유일한 버팀목이 지지대가 기댈 곳이 남편과 자기 자식들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남편과는 굉장히 금슬이 좋습니다. 그럴 때 며느리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신랑이 박자 안 맞춰줄 때잖아요. 맞아요. 신랑이 실드 안 쳐줄 때. 그러면 정말 지천에 편이 없죠. 근데 이제 아키히토 일왕이 뭐 실드를 어떻게 쳐줬는지는 잘 찾기가 힘들어요. 아마도 수동적인 실드였겠죠. 그렇다면. 어쨌든 그냥 위로해주고 이제 스트레스 자기한테 풀게 하고 그 정도. 어쨌든 그래서인지 자녀 교육에 좀 더 열을 많이 쏟습니다. 이분은 이 왕후는 자녀는 총 셋인데요. 아들이 둘, 딸이 하나. 장남이 나루히토 60년생이에요. 60년생? 금년에 56세. 여기도 뭐 찰스 왕세자랑 비슷하네요. 찰스 왕세자보다 한참 아래죠. 나루히토 한자를 뭘 쓰냐? 앞에 나루가 덕자예요. 전 앞에 우즈마키 이렇게 아니, 우즈마키 나루히토.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 참 남의 나라 사람이라 망망이 편에 좋아요. 덕 이게 무슨 덕이지? 뭐예요? 오덕인가? 오덕 말고 이 사람아 무슨 덕이었지? 하여튼 그 덕이에요. 네. 한자잖아요. 오리덕. 야. 네. 그 덕이에요. 만다리나. 그리고 둘째 아들 차남이 후미히토. 이게 그 앞에 후미가 문과 무 할 때 문이에요. 아 그래요? 네, 문학할 때 문. 별로 중요하지 않은 딸 막내가 동녀 사야코 공주인데 나루히토 60년생, 후미히토가 65년, 5년 차이. 둘째와 셋째 사이가 69년이니까 4년 차이. 네. 이 셋을 키우는 데 집중한 거예요. 특히나 장남. 왜냐면 장남은 장래
왕이 될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하여 이야기는 나루히토, 황태자 나루히토의 결혼으로 이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왕자, 큰 왕자. 왕위 계승 서열 1위. 현재 양위하겠다고 했으니까 곧 그 왕이 될 사람, 황제가 될 사람. 닌자가 아닙니다. 나루히토입니다. 검색해 보시면은 나루히토 태자를 검색해 보시면 검색해 보시면 그만 생각할까? 그래요. 잘못했어. 네. 얼굴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덕자가 붙으신 분답게 약간 이렇게 좀 후덕하게 덕이 있어요. 검색해봐. 그렇습니다. 검색해봤어요. 네. 60년생 현재 56세. 네. 곧 즉위할 차기 황제죠. 근데 이분 좀 특이해요. 뭐요? 보통 황실이 생물학 강세라고 했잖아요. 특히나 동물학. 네. 여기서 이 사람은 유일하게 인문학을 전공했어요. 그게 특이한 거예요? 특히나 사학이에요. 그 나라, 그 집안이죠. 그 집안 참 이상하네요. 그러게요. 학자라는 공통점에 주목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왜 학자냐면은 이 사람들이 다른 직업을 갖기가 힘들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정력을 써도 무언가는 필요해. 어떤 분야는 필요해. 그러면 황실의 이 왕실의 자제들은 대대로 지금부터는 이제 그 입헌군주제 이후부터는 주로 순수 학문을 판다?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유럽 쪽의 왕실들은 왕족들은 본인이 원하는 자선 활동, 사회 활동에 그렇잖아요. 천착하는 전통이 있는가 하면, 네, 일본의 왕녀들은 그게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전통이니까 공부한다. 근데 이쪽은 공부 쪽이 좀 강한 거죠. 저 이러다 보면 입식 타격기 선수도 한 명 나올 것 같아요. 물론 개 중에는 멋있네요. 지금 집안에 가만히 있을 시간, 그러니까 그 다른 거 할 여유가 없는 애들이 잘할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시는 게 보통 스포츠 아니면 공부인데 공부를 해도 두 가지죠. 거치대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제대로 공부해서 하겠다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나루히토 같은 경우에는 후자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그리고 일본 최초로 국내가 아닌 병원에서 출산된 왕자. 60년대니까요. 이 사람 역시 아버지인 히로히토 이런과 똑같이 혹은 좀 더 강경하게 평화헌법을 지지합니다. 자민당 골치 아프네요. 그렇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리을해 누님께서 어떤 게 행사 시설을 이렇게 잡아당기는 게 식순에 있는 행사였는데 그게 잘못 쓰러지는 바람에 행사 담당자가 경을 실 뻔했던 요파시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세계 물포럼 자경루. 네. 자경루 자빠지는 그 모습. 대구 물포럼에 사실 이분이 관련한 그 단체에 명예회장이었나 아니면 실제 회장이었나 그랬어요. 그리고 학자이기도 하니까 참여하려고 했던 그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참여할 뻔했어요. 나루히토 왕자가 이제 저 학자 입장으로 참여하려고 했다가 이분이 런던에서 그 유학할 때 그 손댔던 연구가 템즈강의 수운 역사에 관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물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물포럼에 참여를 하려고 했는데 자민당 입장에서 이 나루히토가 가서 무슨 말을 해서 어떻게 외교 관계를 변화시킬 것을 예상해 보니까 자기들 입맛에 안 맞을 것 같아. 아베 입맛에 안 맞을 것 같아. 학자로 가든 말든 가면 외교를 할 테니까. 형식적인 외교라도. 그래서 이거를 허가를 안 내줍니다. 허가를 안 내준다. 네. 그래서 무산돼요. 이거는 이 전에 어제 이야기했던 하실 때도 제가 머릿속에 생각이 든 건데 이 왕실의 존재, 입헌군주제의 존재는 보수성의 단면이라든가 없어져야 되는 게 최선이라는 발언을 이제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에서 또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왕실 가족 혹은 왕들의 인권에도 문제가 있네요. 그건 우리 지난 시간부터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자, 어쨌든 이 나루히토 태자의 개인적인 성향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결혼 얘기한다고 했으니까요. 네. 황태자비 마사코입니다. 마사코 황태자비 63년생 즉 3살 차이고요. 네. 현재 53세입니다. 당연히 차기 황후죠. 이분이 상당한 엘리트입니다. 일단 하버드 출신이고요. 네. 이분이 전공한 손을 댄 학문만 해도 경제학, 정치학, 역사학, 외무고시를 패스했어요. 아버지도 외교관인데 그 딸이 일본으로 돌아와서 외무고시를 치렀는데 한 방에 패스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트 외교관으로 장래가 매우 촉망됐던 사람입니다. 네. 촉망됐던. 네. 지금 못하니까요. 부녀가 모두 외교관이 되니까 언론 인터뷰가 들어와요. 이때 외교관의 길을 왜 선택했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고 어떻게 대답했냐.
남녀 평등이 가능한 분야라고 생각했고 그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했다. 이때가 80년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잘 나갈 1980년대 일본. 잘 나갈 인물이었네요. 대성부른 떡잎입니다. 근데 황후가 됐네요. 이분이 이렇게 망했네요. 그렇죠. 이분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배경은 사실 일본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외교관이잖아요. 2살 때 모스크바에서 자랐고요. 5살 때는 뉴욕에서 살았어요. 일본에 처음 들어온 게 8살 때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은 화족 출신이에요? 평민 출신이에요? 평민이에요. 아하. 아버지가 외교관이라고 했죠. 한 번 문이 열리면은 이 왕실의 문은 계속 열리네요. 이 사람의 시어머니 티오는 지난 시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티오 한번 잡히면 이게 역진 불가. 맞아요. 그런데 미치코 황후의 전례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시집살이를 당했는지 알잖아요. 나루히토가 황태자가 이 마사코에게 청혼하자. 마사코와 그 집안은 덜덜 떱니다. 싫죠. 네. 어떤 시댁인지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가장 중요한 존재였던 게 그 황색 언론이었잖아요. 네. 언론과 황색 언론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네. 다이애나비의 평전 이런 데서도 보여요. 그 타블로이드를 정복하고 주간지와 BBC를 뚫었다. 이런 식으로. 네. 그 일본에서도 그런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황실을 이야기하면서 언론이. 그렇죠. 그러면 이 시댁이 얼마나 센 시댁인가는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었을 그렇죠. 것이고. 외교관 집안이 굳이. 그렇죠. 네. 게다가 장래가 촉망되는데 이미 탄탄대로인데. 네. 하지만 여전히 부전자전 나루히토 황태자는 결혼을 강행합니다. 역시 닌자인가 봐요. 네, 검객이 맞았어. 나루히토는 아버지보다 더욱 강경했습니다. 어떻게 프로포즈 하냐면 전력을 다해 당신을 지키겠다. 이건 확실히 나루토의 대사인데요? 나루히토. 히자를 빼먹지 말란 말이야. 전력과 아나타오 마무리. 너 진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했어요. 근데 프로포즈 대사가 일본 사람들은 못 알아듣겠죠. 전력을 다해 당신을 지키겠다잖아요. 네. 이거는 장수의 대사, 말 그대로 닌자의 대사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한 거잖아요. 아니라며. 그러니까 나루토 가는 거 아니야? 뒤늦게 편승 좀 해보려고. 네. 그래요. 93년 두 사람이 결혼합니다. 네. 근데 재밌는 게 둘째 왕자 이름이 후미히토라고 했잖아요. 네. 후미히토는 이미 90년, 3년 전에 결혼해서 먼저 했네요. 차남이. 첫째를 낳았어요. 왜냐면은 아무리 기다려도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좋아질 기미가 안 보니까 그냥 먼저 결혼해버린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나요? 됩니다. 차남이 언제 자식을 낳았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아니요. 우리가 황실 전범을 본. 아니요. 다른 게 돼요. 있어요? 왜냐면요. 일단 여기부터 얘기할게요. 태자 부부 둘 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네. 자, 황태자비가 엘리트 외교관이야. 네. 그러니까 어쨌든 국가 수반의 가족, 왕족으로서 순방은 다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외교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능력, 이 언어 능력과 외교 능력을 이용하자. 둘 다 우리 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네. 황실과 이 일본 사회의 보수성이 이걸 가로막아 버려요. 그래서 이 황태자 내외에 순방이라는 게 외교라는 게 그냥 형식적인 순방에만 그치게 됩니다. 외교관이랑 결혼을 했는데. 네. 그리고 미치코 황후에게 가해졌던 이미지가 조금 약한 정도지만 거의 비슷하게 재현이 돼요. 망했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인, 왜 이런 이지매가 일어났느냐, 혹은 국가적인 무시, 혹은 그 여론 악화가 일어났느냐, 이분이 아이를 못 낳았습니다. 일본 왕실은 굉장히 보수적이네요. 네. 왜 둘째 왕자 부부가 아이를 딸이나마 아이를 낳은 게 중요하냐. 둘째 왕자는 첫째, 둘째를 딸이지만 둘이나 낳았거든요. 네. 이 사람은 계속 유산하고 있는 거예요. 마사코 황태자비는. 미치코 황후에게는 그래도 그 시아버지가 편을 들어줬잖아요. 네. 시어머니는 적이었지만 네. 이 사람에게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다 적이었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나쁘네요. 아키히토와 미치코 황후가. 원래 당한 대로 갚아주는 시아버지, 시어머니들이.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나쁘네요. 네. 가해자가 된 피해자죠. 이런 식입니다. 국내부나 아니면 다른 황족들이나 언론들이 걸고 넘어지는 마사코 황태자비의 행동이 이런 거예요. 공식 석상에서 남편보다 발언을 조금 길게 했다. 불량 욕심. 마이크 오디오 비는 꼴을 못 본다. 그리고 마사코 황태자비가 나루히토 태자보다 키가 좀 더 약간 커요. 네. 2-3cm 정도. 근데 그거 가지고 뭐라는 거야? 네. 키가 작게 보이지 않는다.
우리 왕실 덕질인이 지난 시간에 왜 이해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강조했는지 알겠어요. 그러게요. 이 나라의 보수의 오늘을 아주 잘 보여주네요. 네. 네. 이 나라 보수의 오늘은 키가 좀 뭐라 그러면 부들부들. 그리고 일본 언론이나 왕실을 가지고 있는 모든 나라의 언론은 밥줄이 하나 더 있네요.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렇죠. 네. 그 지난 시간에도 예. 네. 여담이지만은 후미토 내외 왕자 내외도 이만큼은 아닌데 가끔씩 이런 구설수에 있어요. 부부가 네. 사진을 찍기 전에 아내가 남편의 헤어스타일, 머리를 살짝 만져주고 있는데 다듬어주고 있는데 그걸 찍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고 아내가 남편 머리에 손을 대다니. 차남네? 차남네한테도 이 정도인데 장남 쪽에는 어땠겠냐고요. 아이를 못 낳은 장남네. 한국인들 저 따위로 리플 다는 버릇도 다 일본인들한테서 배운 걸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되게 닮았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요것만 보이잖아요. 연구해보고 싶어요. 요 모습만 보면은 바보들이잖아요, 다. 미치코 항우에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동정 여론이 있었는데. 네. 신기하게도 마사코 텅테자비한테는 동정 여론이 극도로 적었어요. 미치코 항우에 비하면은 동정 여론이 훨씬 적었어요. 현재 황후가 억울한 시집살이를 할 때는 동정 여론이 있었는데 그나마 있었는데 현재의 왕자의 부인의 억울한 시집살이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동정 여론이 없다. 적다. 네. 근데 그 원인을 아들을 못 낳았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미개함을 어쩌면 좋아요? 그러니까요. 바보들이잖아요. 자, 이분들이 93년에 결혼했어요. 네. 계속 유산 하다가 8년이 지난 2000년에 간신히 출산에 성공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공주예요. 이게 이 공주라는 거에 하필이라는 단어가 이건 우리나라도 왜냐면 이렇게 됐는데 낳긴 낳았는데 네. 여론이 크게 반전이 안 됐어. 그래서 또 추가 출산에 대한 압박이 가중됩니다. 그러니까 인간 존엄이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말이에요. 확실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은 게 배운 게 맞아요. 왕실에 소속된 사람들은 존엄과는 거리가 멀게 취급당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 때문에 이런 압박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결국 이분은 공무수행 여기저기 행사 참석하고 하는 걸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적응장애와 우울증으로 인해서 당연합니다. 10여 년 가까이 사실상의 요양을 합니다. 바깥으로 나오질 못해요. 욕할 사람들은 또 신났겠네요. 그렇죠. 네. 이러고 있는 와중에 둘째 왕자 부부는 그런 공무수행을 열심히 했어요. 비교가 되죠. 첫째 비와 둘째 비가. 네. 근데 중요한 건 아직까지 여기 지금 아들은 아무데도 없네요. 이제 얘기할 겁니다. 남편인 나루히토는 그래도 프로포즈 할 때 그 약속,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어느 정도 지켰어요. 네. 아버지 아키히토가 자신의 아내인 미치코 항우를 어떻게 실드 쳤는지는 찾기가 좀 힘들거든요. 네. 나루히토는 굉장히 강경하게 계속 발언을 해요. 전력을 다해서 지키고 있네요, 지금. 그림자 문신 주소가 자기의 평이 나빠지는 것을 개의치 않고, 네. 아무리 봐도 자기 부모, 아버지, 어머니를 네. 애둘러 지칭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아니, 황태자비의 인격을 부정하는 세력이 있다. 우리 집에. 황실 내에.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든가, 계속해서 언론에 나와서, 지금 자기 아내에 대한 실드를 계속 쳐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내한테는 실드가 됐을 수는 있는데 본인에게는 약간 마이너스가 됐죠. 아내에게 휘둘린다 뭐 이런 식의 마초적인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바보들은 그런 소리도 하겠죠. 네. 네. 야, 진짜 막 갖다 대네. 장난 아니야. 최근에는요. 이 딸인 아이코 공주인데 무남 동료예요. 네. 즉 이후에 아이를 못 낳으셨어요. 이 아이코 공주가 커가면서 학업과 교육 관계가 점점 좋아져요. 그러면서 어머니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쳐서 황태자비가 최근 매우 밝아졌고 공무 참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10년 요양과 아들이 없다는 것. 이 두 가지 때문에 여론 반응은 딱히 좋지는 않은 편입니다. 여전히 아들이 없는 둘째 부부는요? 문제는 둘째 후미히토가 아들을 낳아버립니다. 현재까지 요 집안, 왕 해야 되는 집안의 유일한 새손이 나온 거군요. 새손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새손이 아니고 직계는 아니니까. 손. 대를 이을. 그러니까 3세대에 네. 3세대 황족에 유일한 남자가 드디어 등장했어요. 네. 그 얘기를 잠시 후에 해보죠. 물론 그 유일한 남자가 등장한 것은 10년 전의 일입니다.
2001년에 아이코 공주가 탄생했고요. 2005년에 히사히토라는 이름의 왕자가 등장합니다. XSFM입니다. 순하고 좋은 것만 먹어야 할 우리 아이 영양 간식을 찾고 있다면 프리미엄 세이프 푸드 아임닭. 바른 선택, 바른 선택. 1599 2005년까지의 황실 3세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차남 후미히토가 두 딸을 낳았습니다. 장녀가 마코, 차남이 카코. 그리고 그 다음에 태어난 사람이 장남 나루히토가 출산한 동료 아이코 공주입니다. 아이코 공주? 아이코 공주가 그럼 직계인 거죠. 자, 3세대에 딸만 셋이야. 지금 순서상 차남의 장녀가 먼저 나왔고 차남의 차녀가 그 다음에 나왔고 장남의 장녀, 즉 동료가 그 다음에 나왔다. 그런데 이제 차남의 딸들은 노예고 현재 1왕인 아키히토와 미치코가 있습니다. 네. 이 사이에서 나루히토라는 장남과 후미히토라는 차남 둘째가 태어났고 둘 모두 결혼을 했습니다. 장남은 딸이 하나 있고 차남은 딸이 둘 있었는데 얼마 전 차남에게서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아이코 공주가 아이코 공주는 장남의 딸이죠. 네, 장남의 딸. 태자의 딸이니까 이 사람이 차기 계승자가 돼야 되는가 라는 문제가 생겨요. 3대에 다 딸밖에 없으니. 그게 2005년이에요. 여성 계승도 여계 계승도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황실 전범을 개정해야 되나? 여성 계승이나 여계 계승이 되게? 당시의 총리는 고이즈미 준이치로입니다. 네. 그래서 개정 논의를 시작하려고 준비 자세를 쫙 잡습니다. 총리가. 그런데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 일주일 전에 후미히토 왕자가 아들을 출산합니다. 네. 그 이름은 히사히토. 히사가 발을 정자죠. 정인. 정인이. 엄마만. 그렇습니다. 자, 동생은 길, 게리 뭐 이런. 3대 황손 중에서 히사히토가 남자기 때문에 다음 계승권을 가져가 버립니다. 3대 중에서는 1위, 하지만 이제 나루히토 다음. 그런데 재밌는 게요. 황실 전범상으로 숙질 계승이 없다고 했잖아요. 네. 형제 계승은 있어도. 네. 그러니까 나루히토는 확실하게 태자는 확실하게 다음 그 왕이에요. 근데 그 다음 왕이 그 조카가 돼야 되나? 근데 황실 전범상엔 그런 얘기가 없어. 그렇죠. 그러면은 동생이 한 번 거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후미히토가 계승순위 2위를 받으면서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려놨습니다. 아키히토 미치코 현재 1왕이 있고 그 밑에 나루히토 장남이 있습니다. 계승순위 1위. 그리고 그 장남의 동생인 차남 후미히토 계승순위 2위. 네. 그리고 이 후미히토가 얼마 전에 낳은 아들인 히사히토가 계승순위 3위. 네. 네, 이거를 그렇게 되는데 그 3위란 다시 말해 2-1이군요. 재미있는 게요. 마사코 황태자비가 네. 아이코 공주를 출산했을 때 네. 이렇게 흰 옷에다가 네. 흰색 강보에 그 아이를 안고 네. 나와서 미디어를 대고 웃었어요. 네. 근데 이제 후미히토의 아내가 히사히토를 낳았을 때 네. 똑같은 차림에 똑같은 강보에 아이를 싸서 나와서 활짝 웃어요. 그건 전통 같은 거 아니고 아니에요. 의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전에는 무남동류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장 유력한 후계자란 말이에요. 네. 차차기 후계자. 그 차차기 후계자를 소개할 때 입었던 옷과 강보를 거의 그대로 썼다는 거죠. 완벽하게 같진 않은데 거의 똑같이 보여요. 이거는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죠. 나다. 그렇죠. 그죠. 그리고 히사히토라는 3세대 왕자가 탄생하면서 마사코 태자비는 다시 강한 압박을 받아 우울증이 연장됩니다. 그죠. 아들을 못 낳아서. 네. 이게 멘탈이 말이야. 한 번 무너지면 계속 쓰러져요.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후미히토라는 이제 이 사람은 둘째 아들이니까 아마 친왕이겠죠. 그렇군요. 공식 직함은. 후미히토 친왕과 그 아내 키코 비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각각 65년생과 66년생이에요.
뭐 이제 50대 되셨다 둘 다. 그러네요. 아버지를 따라 동물학자가예요. 후미히토 역시. 근데 제 의견에 따르면 이 표현 쓰지 말아야 되는데 제 의견으로는 이 사람이 그 대표적으로 그냥 대충 할 거 없어서 학자 된 사람. 품으로 대충 대외적 핑계로 하겠다는 사람. 갑자기 그런 평가를 할 줄이야. 그런 사람들이 공무노동자들의 적 아니에요. 왜냐면요. 예. 현 황실의 공공연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학자로서의 업적도 없고요. 웬만하면 그냥 아버지 논문에 얹혀가는 수준? 키코비는 후미히토와 대학 동문이에요. 그러니까 황족들은 가쿠슈인이라는 그 학원을 초등, 중등, 고등, 대학을 쭉 나오거든요. 가쿠슈인 대학 동문이에요. 테니스 동아리에서 만나서 그 캠퍼스 커플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키코는 귀족인가요? 아니요. 아버지가 그 대학 교수예요. 귀족은 아닙니다. 20살에 청혼받았는데 두 사람은 태자의 결혼을 기다리던 중. 형이 결혼을 기다리다가 기다림이 너무 길어지니까 못 참고 결혼해서 아이까지 먼저 낳아버렸죠. 근데 재밌는 게 키코비는 황실에 스스로 원해서 시집왔어요.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미들턴. 키코 입장에서는 이 첫째 나루히토와 마사코의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간이 굉장히 재밌게 답답한 시간이었겠네요. 혹은 피가 말랐을 수 있죠. 네, 빨리 해야 되는데 이런. 그러니까 이 둘째와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 키코라는 여성은 황실에 시집가기를 계속 원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첫째가 먼저 결혼을 하는 걸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근데 첫째가 결혼이 미뤄지는 이유는 이 마사코라는 여인이 황실에 시집가는 걸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야. 근데 본인은 지금 황실에 시집가고 싶어. 그래서 퀴코 B가 못 참고 빠르게 결정을 한 것이 지금 정세에 영향을 끼쳤다는 얘기 아니야. 나중에 그렇죠. 네. 아이를 먼저 낳아버리는 바람에 네. 황태자비의 인기가 떨어지고 보면은 이 키코비의 전공이 심리학입니다. 그래서인지요. 태자비는 마사코 황태자비는 서구적인 인재잖아요. 모스크바, 뉴욕 쭉 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성격은 보수적인 옛날 사람인 옛날 어르신인 황제와 황후 시아버지 시어머니와 트러블이 좀 있어요. 해외파였다. 사고방식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네. 그런데 키코비는 싹싹하고 비위를 잘 맞췄답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 손녀를 안겨줬죠. 그렇죠. 굉장히 유리한 입지를 가져갑니다. 정말 다 바보들이에요. 그러니까요. 대박이에요. 그리고 이 입지를 통해서 언론전을 합니다. 공무에 많이 나가면서 얼굴을 많이 비춰서 좋은 왕자빈님으로 낙인을 찍죠. 자기 자신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죠. 아직까지는 아들을 출산하기 전에도 이미 약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었던 아이코 공주가 직계 공주가 아이코 공주를 출산하기 전까지는 유일한 공주 둘을 이 사람이 출산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후미히토 친왕이 둘째 왕자가 상당한 남봉꾼 개차반이라고 했죠. 일단 성격이 굉장히 불같대요. 후미히토의 둘째 딸인 카코 공주가 자기 성격의 단점을 말하기를 아버지 닮아서 좀 성질이 급한 게 있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뒤에 아버지가 이제 화를 내시고 술 마시는 게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남봉꾼이라고 꼭 성격이 더러울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은 그렇다. 후미히토와 키코의 연애와 결혼에 가장 많은 루머가 붙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테니스 동아리가 사실은 후미히토 왕자의 하렘이었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 일본 만화랑 AV가 진짜인 거예요? 그죠. 루머라고. 이 사람의 여성 편력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후미히토라는 사람이 뭐 결혼 중에 외도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베트남 여자랑. 딸 둘이 어느 정도 커서 5살, 8살 이렇게 됐는데 그 딸들이 태어나서 처음 가는 해외 순방을 베트남으로 정해서 거기 가서도 그 여자를 만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내연녀를. 뭐 그것도 루머죠. 네. 황실 가족 모임을 합니다. 뭐 즐거운 자리죠, 나름. 네. 근데 후미히토에서 만취해요. 술을 많이 먹고. 네. 그래서 시녀를 희롱합니다. 왜? 무슨 희롱인지는 알겠죠. 아니, 때가 어릴 텐데 그런 이름의 직업이 있어요? 그러게요. 시녀. 그래서 일본의 메이드 카페가 이상하게 연결하지 마. 황실이 잘못했고 왕실이 다 잘못했네요. 메이드가 판타지가 아니군요. 왕가니까 시중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시중 중에 여자가 있죠. 네. 시녀라고 표현합시다. 그래서 메이드. 그 사람을 더듬고 네. 뭐 아이스케킬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게 귀엽게 하진 않았겠죠. 귀엽지 않겠지. 그러니까 범죄. 이러니까 장남인 태자가 나루히토가
빡쳤어요. 화가 나서 후미히토를 나무랍니다. 네. 그래서 둘이 싸우고 급히 셋째인 사야코 공주가 달려와서 두 오빠를 뜯어 말리는데 히코비는 이미 어느 정도 그 초연한 표정으로 남편의 이 폐악질을 그냥 지켜보고 있었대요. 이골이 난 거군요. 네. 예. 면역이 있는 거군요. 네. 제가 다다음 주쯤에 도쿄 여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보려고요? 아니. 네. 그래가지고 이제 명소들을 신나게 설정을 하는데 뭐 일단 일본의 명물 아키하바라의 명물이 메이드 카페. 네. 뭐, 야. 그러니까 제가 가겠다는 게 아니고 궁금하니까 그것도 보고 그 반대급부로 생긴 이제 집사 카페가 또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미남자들이 이렇게. 그 뭐 버틀러 카페인가? 네. 단순히 관광지로 조사를 할 때는 독특하게 이 나라에는 이런 판타지가 있을까? 메이드와 집사라는 판타지가 있을까? 어쩌면 현실에 존재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에 메이드와 집사가 있네요. 이 후미토가 키코한테 프로포즈한 곳이 가쿠슈인 대학 앞에 있는 무슨 신호등이래요. 네. 유명한 신호등이 됐어요. 한번 가봐요. 알겠습니다. 거기 안 가고 나는 신주쿠에 거기 갈 거예요. 알았어요. 그 철권에 나온. 그만해. 철권. 사람 많은. 이 내외는 아까도 말했듯이 공식 해석상의 모습을 많이 드러내요. 네. 이에 대한 해석은 두 사람이 야심가다. 자, 키코비가 원에서 왕실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교육에 굉장히 신경을 써요. 물론 앞서는 뭐 미치코하고나 마사코 황태자비가 교육에 신경을 안 썼다는 게 아니에요. 그 대자뷰인 줄 알았어요. 네. 이분은 특히나 키코비는 굉장히 엄격하게 했다고 해요. 네. 일단 장녀인 마코 공주의 경우에는 3세대 황선 중에서 최연장자니까 빡세게 시키고 엄격하게 너 몸가짐 제대로 해라. 함부로 발언하지 마라. 아들인 히사이토 친왕이 태어나니까 이 아들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빡세요. 게임 금지, 아동용 애니메이션 금지, TV는 뉴스와 다큐멘터리만. 자기는 개차반이면서? 그러니까 아내가, 그러니까 엄마가, 키코비가. 죄송합니다. 그런데 신랑은 개차반이면서. 그리고 그 개차반 아버지는 이 아들을 오냐오냐 방임. 부모는 원래 굿캅 배드캅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서 아이코 공주가 등장하는데요. 왜 이렇게 빡세게 시키냐? 히사이토보다 5년 먼저 태어난 아이코 공주, 직계 공주가 굉장히 공부를 잘해요. 그것도 경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쩌면 뺏길 수도 있다. 여론전. 그렇죠. 이게 아까 외부에 보이는 그 학업이라는 이미지에서도 선취점을 따고 싶은 거죠. 이 영구강실이나 이 사니카법의 이 법칙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이쪽은 규칙은 분명한 것 같은데 수준은 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키코비에 대해서 네. 너무 나쁘게 표현하는 게 아니냐라고 반문하실 분들도 있는데 키코비의 사진을 계속 검색해 보면요, 결혼 초기엔 굉장히 맑고 밝은 순수한 미소를 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미소가 가식적으로 변해요. 그거는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한 변명이 안 돼요. 그리고 이건 나만의 그 평가가 아니야. 잘한다. 그리고 키코비를 수행하는 이제 시종 직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메이드와 집사라고 표현한 네. 자기 그 편 직원들이 이제 본능적으로 그 직원들이 네. 키코비에게서 폭언과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는 현재진 형입니다. 땅콩 회항.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왕비가 나쁜 사람이냐 좋은 사람이냐는 관심이 그건 없어요. 아니에요. 다만 여론전은 다이나믹하고 하고 이쪽 동네 사람들도 하는데 뭘 어떻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여론전을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 아들의 계승을 위해서죠.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아이코 공주 첫째 왕자의 딸, 직계, 그러니까 직계 공주인 아이코 공주가 공부를 잘한다는 게 여론전에 영향을 미친다. 왜냐면 아이코 공주에 대한 여론은 굉장히 좋거든요. 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영국에서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던 다이애나비는 공부를 못했거든요. 네, 고등학교 중퇴인가 그랬죠 아마. 그 나라에서는 그게 크게 여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과 반면에 일본은 아직 그렇죠. 이런 보수적인 가치 기준이. 네. 그런데 2010년도 들어서 후미히토 친왕이 갑자기 이상한 발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둘째가요? 네. 텐노 정년론. 일왕, 왕일, 정년을 두자. 네. 이 단어는 이제 부득이하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시사용어니까. 텐노 정년론. 표면적 이유는 80대가 넘어서도 아직도 공무를 보고 있는 아버지가 불쌍하다. 효인데 실제로는 형과 그 다음 차례인 나의 치세를 빠르게 줄여서 곧바로 내 아들이 받게 하겠다. 라는 의도다라는 해석이 가장 지배적입니다. 이것을 이제 연봉 상한제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밥그릇을 뺏어서 네, 나한테 돌리는.
그러니까 나한테 돌리는 이유는 내 아들을 위해. 아니, 나한테 돌리는 게 맞네요. 내 아들이 일단 왕이. 나도 해 먹어야. 예. 그리고 찰스 왕세자의 얘기에서 우리가 한번 다뤘죠. 두 번이나 한 10년 안쪽으로 짧은 시간 내에 두 번이나 왕위가 바뀌는 것은 네. 심하지 않느냐. 중간을 빼먹는 게 좋지 않겠느냐. 네. 이 얘기를 여기 지금 일본 왕실에다 대입해 보면은 나루히토 다음에 히사히토, 그럼 후미토가 빠지는 게 맞을 것 같잖아요. 2013년에 태자 퇴위론이 나옵니다. 태자 퇴위론이요? 네. 장자인데도. 왜냐, 이거는 어떤 종교학자가 극우 잡지인가? 하여튼 거기에 대한 개인 의견인데, 이게 나올 정도로, 나루히토에 대한 여론이 조금 안 좋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발언이 적절할지는 모르겠네요. 아까부터 바보라고 했잖아요. 네. 그냥 한 바보가 또 아무 말을 했네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은, 외국인이 우리 상식에서 딱 생각해봐요. 적당하진 않지만. 다음 대인 나루히토가 즉위하고, 그다음에 그냥 황실전범 대충 고쳐서 중간에 후미토 끼는 건 좀 웃기니까 동생이 끼는 건 웃기니까 그냥 조카한테 고장 넘어가면 되지 않느냐. 아니면 아이코 공주라는 그 케이스도 있고 그냥 다음 대로 넘기면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할 텐데 이 학자는 정반대로 생각한 거예요. 후미토가 왜 빠져? 나루히토를 빼자. 현태자를 빼자. 이유는 아들이 없잖아. 그러니까 바보가 아무 말을 한 거라니까요. 맞아요. 둘 다 빼든가 그냥. 네. 그러니까 꾸준히 아무 생각을 해오던 분인 거예요. 자, 되게 오랜 세월 동안. 이러한 바보가 보통은 극단주의자들이 많잖아요. 네. 우리 경험상. 반대쪽에도 바보는 있고요. 그러니까 우파든 좌파든 극단 쪽에 많잖아요. 네. 나름 이게 불경한 논조지 않습니까? 그죠. 현재 있는 태자를 태자저하 내려오소서가 이런 주장들이 제기되는 이유 중 하나가 후미토 친왕을 지지하는 세력이 극우파이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현재 왕과 태자가 평화헌법 지지자니까 그런 발언을 좀 적게 한 사람이 후미히토예요. 근데 차남은 일개이예요? 극우 발언을 한 적은 거의 없는데 제가 못 찾았거든요. 네. 평화헌법 지지 발언은 하긴 했어요. 근데 극도로 적어요. 기록만 놓고 보면 그냥 몸을 사리는 수준? 아버지 형이 20번 할 때 혼자 한두 번 하는 정도. 혹은 자신이 밝힐 정관이 없는 사람? 발언만으로 보면은 아버지와 형의 발언을 지지하는 건데 정황으로는 의심이 가요. 왜냐면은 그러지 말라고 아까 금전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금전적으로 네. 한 달이 건너서 연결이 되어 있다든지 네. 극우단체 사람들을 만난 것으로 보이는 저 사람 후미토 친왕 아니야? 이런 식의 목격담이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든지. 방금 연기 너무 잘하셔가지고 찍고 싶어요. 저 사람이랑 연기 너무 잘하셔가지고 창밖을 볼 뻔했어요. 저도 맞아요. 네. 고개 돌릴 뻔했어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후미토 둘째 왕자가 이 사람이 계륵인 거죠. 네, 이 사람이 이 둘째 왕자가 극우 단체와 친하다. 혹은 그리고 이제 그럴 정황이 있다. 극우 단체가 후미토를 많이 지지하고 있고요. 그렇죠. 극우 단체와 친하다는 스캔들이 심심찮게 터지기도 하고. 이 이야기가 본론이군요, 이제. 네, 극우학자가 후미토한테를 태자로 삼으라는 얘기를 하고 태자를 바꿔라. 그리고 극우라는 단어만 듣고 있으면 그냥 그 시절에 그 나라에서 좀 놀림당하는 우파를 생각하시기 좋습니다만은 네. 일본은 지금 극우의 힘이 절실하죠. 자민당은. 제가 그러니까 이 로열 가십이라는 이상한 되도 않는 기획을 한 이유는 본인도 알고서 저런 거예요. 네. 지금 처음 알았어요.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되도 않았다는 걸 알다니. 네. 왜냐면은 지금 양위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양위 의사를 밝혔어요. 그럼 얼마 지나지 한 1년 안에 나루히토 태자가 즉위할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나루히토의 아마도 즉위 다음. 아마도 나루히토가 이제 텐노 왕이 되고 나면은 일왕이 되고 나면은 아마도 반드시 히사히토 신왕 이 어린아이는 텐노가 될 거예요. 웬만하면은 큰 이변이 없는 한은 그 사이에 반드시 후미토가 들어갈 텐데 후미토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심이 간단 말이죠. 극우파일 것이라고. 네.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의심은 가요. 네.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확실한 사람의 아들이 네. 차기 혹은 차차기라는 거죠. 이것은 아키히토 현재 양위 의사를 밝혔던 현재 1왕과 양위 받을 태자 나루히토 첫째 이 둘이 평화헌법을 지지하고 있는 천황이잖아요. 한국이 사과하고 싶어 하는데 네, 극우 입장에서는 미운이랑인 거죠. 네. 미운 천황인 거죠. 그렇죠. 극우 입장에서는 이 미운 천황의 대를 갈아엎을 그렇죠. 다음 천황으로 후미히토와 그의 아들을 극우는 기다리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해요. 후미히토의 행보에 대해서. 네.
지금 평화헌법 얘기하는 게 코스프레다. 평화헌법 지지 발언을 하고 있는 게 코스프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해석이에요. 왜냐면 어차피 시간은 나의 편. 어허. 네. 혹은 그게 진심이고 그냥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극우를 이용하는 거다. 그것도 재밌네요. 이것도 또 하나의 해석이에요. 물론 제3의 해석도 있어요. 네. 그 황실 내부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데 네. 그 바깥 뭐 외교적인 역사 문제, 뭐 외교 문제 이런 쪽에는 좀 진보적인 그냥 그런 케이스가 아니냐. 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후미히토라는 사람이. 그 후미히토가 평화헌법 지지 발언을 한 게 진심이고 극우 세력을 이용한 거다라는 해석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어차피 히사히토는 왕이 될 텐데. 네. 자기 아니면 최소한 자기 아들은 거의 99% 텐노 직위에 오를 텐데. 그렇죠. 근데 굳이 위험성이 높은 극우 단체를 이용할 필요가 근데 없잖아요. 이제 그게 있잖아요. 그 딸들만 있을 때. 그때? 히사히토 진왕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부터 얘기했으니까. 어쨌든 근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만약에 그런 관계가 지금도 계속 그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면은 이 사람은 극우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나루히토는 우리 입장에서 자,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나루히토라는 황태자가 왕이 되는 것, 일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은 한국 입장에서는 최고입니다. 네. 한국에 사고하고 싶어하고 과거사를 정리하고 싶어하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인터넷에서나 여러 군데서 보고 있는, 우리가 싫어하는 일본 극우의 대척점에 서 있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일본의 상징적 그 군주가 된다는 건데. 일본의 깃발이 되겠다는 건데. 그 다음이 유력한 후미히토라는 둘째 왕자는 불안 요소가 굉장히 많고 그 불안 요소가 후미히토의 아들인 히사히토에게도 이어진다는 겁니다. 네. 광고를 듣고 나머지 얘기를 할 텐데요. 이 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방송을 일주일 동안 들었던 게 맞고, 광고를 듣고 나머지 이야기를 할 텐데, 이제 제가, 광고 뒤에 홍성갑 덕진에게 질문할 것은 그겁니다. 차남의 자손이 왕이 된다고 해서 섭정을 걱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입헌군주제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그렇게나 무거운 일일까요? 광고 듣고 얘기를 좀 더 해보죠. XSFM입니다. Excuse me. Why don't you call Perfect 25? 뭐? Perfect 25. 그래서 뭔데 그게? Perfect 25 English phone call service. 이거 말하는 거야? perfect25.com? Oh, you got it right. 아이들이 먼저 알고 좋아하는 안심 먹거리. 프리미엄 세이프 푸드 아임닭. 네. 키코비의 야망. 그의 반대급부로 그 야망을 실현하는 과정 때문에 얻게 된 마사코 황태자비의 불안한 심리 상태 같은 것들을 결혼으로 풀어봤습니다. 황실 전범에 의하면 키코비는 그냥 동생의 아내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그랬는데 야욕이 있다 보니 욕심이 좀 있다 보니 오늘 우리가 이야기까지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네. 이것의 의미를 좀 더 들어볼까요? 이 나루히토 황태자가 이제 곧 황실 전범이 개정되면 그 황실 전범의 양이라는 그 절차가 없거든요. 황실 전범에는 무조건 수명 다할 때까지. 네. 그것만 상정하고 있는데 양위를 상정하지 않은 거죠. 뭐 그걸 고치고 나면 나루히토 황태자가 그 왕이 됩니다. 위에 오르겠죠. 아직 그걸 고쳐야 되는 개헌. 네네. 개헌론이가 필요해요. 거네요. 가정을 해보죠. 나루히토가 왕이 됐어요. 그 차기를 생각해 봅시다. 뭐 나루히토는 우리로서는 개꿀, 케이득. 나루히토 황태자의 딸 아이코 공주를 잠깐만 살펴볼게요. 2001년생이고 현재 15세입니다. 히사히토 친왕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사실상 계승순이 2위가 됐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한 것이 어차피 이 중에 누구한테 왕위를 물려준다고 해도 전범은 개정되어야 할 테니까. 네네. 네.
현재는 계승순위가 없죠. 여성이니까. 사촌 언니 두 사람이 말씀드렸죠. 그 히사히토 친왕의 두 누나가 성적면에서 완전히 최하위권이었습니다. 두뇌가 유전된다는 이론은 가설을 따른다면 아버지를 닮았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아이코 공주는 부모가 모두 수지잖아요. 그걸 물려받았는지 어려서부터 학업 성취가 꽤 높습니다. 특히 어머니한테 물려받았는지 언어면에서 꽤 능력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네. 이미 지금 언론의 폭력 같은 게 청취자 여러분 느껴지셔야 됩니다. 애들 네. 성적이 지금 전국에 다 퍼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네. 아까 황선들은 대부분 가쿠슈인 학원,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대학까지를 쭉 거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긴 일본인, 일반인들하고 같이 다니는 데인가 봐요. 네네. 일반인인. 일반인과 같이 다녀요. 네. 그리고 황선들의 일반적인 코스가 뭐냐면 이 가쿠슈인 학원에 들어가서 네. 유치원부터 쭉 거치면서 초등학교 때 이지메를 나가는 게 일반적인 코스입니다. 이 가쿠슈인이라는 학교는 황실 전용 학교로 설립이 된 학교인가요? 그건 아닌데 황실들이 주로 여기 들어가요. 황선들이.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들어가서 이지메를 당한다예요. 초등학교 때. 권위가 떨어지고 깃발에 권위만 가지고 있는 깃발의 형세만 취하고 있는 입헌군주제에서 등장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인권이 무시되고 있는 현장이네요. 근데 아이코 공주의 경우에 이지메가 좀 셌다고 해요. 옛날 같으면 처벌받았을. 네. 자, 왜 셌을까? 마사코 테자비의 딸이었기 때문에? 라고 병은 다 생각을 합니다. 마사코 테자비에 대한 여론이 별로 좋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이 가장 재밌는 부분이네요. 지금 소개해드릴 때. 당시 이 이지메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태자 부부가 딸의 등교길을 같이 수행하는 모습이 미디어에 뿌려집니다. 심지어 이때 태자비는 아직 요양 중이었는데도 그만큼 중대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좀 슬프게 외모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이코 공주 외모는 아버지를 닮았어요. 좀 후덕해요. 어릴 때 특히. 반면에 그 두 사촌 언니 후미토의 장녀 차녀는 마코 공주와 카코 공주는 일명 그 공주님 판타지를 충족시킬 정도로 좀 예쁘장하고 귀엽게 생기셨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인기가 떨어진 거예요. 어릴 때. 갭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아이코 공주에 대한 여론이 반전을 이룹니다. 왜냐면 위에 그 두 사촌 언니가 네. 대학 입학할 때 특례 입학 둘 다 네. 특례 입학 의혹이 일었어요. 너무 공부를 못했거든요. 아하. 반면에 아이코 공주는 이지메를 어느 정도 이겨내고 평균 이상의 학업을 성취하고 네. 네. 친구 관계도 꽤 좋아지면서 그 영향으로 어머니한테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무엇보다 외모가 어머니를 점점 닮아가요. 이뻐진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미디어는 사실 왕실을 비추는 거의 모든 미디어가 황색 미디어로 변하게 되는데 아이코 공주에 대한 여론이 반전됩니다. 야, 진짜 한국에 왕 없는 거 되게 좋은 일 같아요. 여기까지 듣고 있으면. 이렇게 미개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아이가 성장하면서 아니, 이뻐졌다고 여론이 반전돼. 내가 안 그래도 일본의 다양한 상스러운 거 중에 제일 상스러운 게 대놓고 여자 연예인 앞에서 가슴 작다고 놀리는 거거든. 그렇죠. 나는 고추 작은 남자 연예인 놀리는 모습을 한 번인도 봤습니다. 이런 말 안 했어. 그거 진짜 재밌겠다. 물론 둘 다 하면 안 돼. 다만 이런 게 자유로운 나라에서 왜 황소원들이 이즘의 학교에서 당하는지도 자연스러운 귀결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럼 히사히토 친왕은 어떠냐? 히사히토 친왕은 이례적으로 가쿠슈인에 안 들어갑니다. 오차노미즈로 진학을 해요. 다른 학교로 갔다는 소리입니까? 네. 네. 그 오차노미즈는 여대 부속 학원입니다. 네. 그래서 고등학교는 여고, 대학은 여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히사히토는 중학교까지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딴 학교로 가야 되네요. 네, 고등학교부터는 다른 데로 가야 되죠. 자, 그런데 히사히토 친왕이 왜 오차노미즈로 갔는가? 가쿠슈인이 아니라 후미토 키코 부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래의 왕이 될 사람으로서 폭넓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그랬다. 폭넓으려면 다른 데도 가봤어야지. 그런데 이런 루머가 돌아요. 히사히토 친왕이 가쿠슈인 학원에 들어간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입시 시험에서 떨어졌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원래는 없는데 황실 보정을 해줘도 떨어졌다. 히사히토가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의 성적은 공개가 안 돼요. 루머로만 지금 떠들고 있는데 최하위권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누나들과 똑같이. 히사히토 친왕은 2006년생이고 현재 10세입니다.
아버지 후미히토 이후 직계와 가까운 관계를 포함해서 40년 만의 남성 황족이에요. 그리고 일본 황실 사상 최고령 출산의 주인공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어머니가 과도할 정도로 엄격한 교육을 하고 아버지는 오냐오냐 비를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 사람이 히사히토 친왕이 나중에 어떤 성격을 형성하게 될지 좀 걱정됩니다. 네. 이 걱정은 그 두 누나, 두 명의 공주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걱정한다는 얘기가 미디어를 통해 흘러나옵니다. 점점 이 방송이 후반부로 갈수록 네. 홍성갑 왕 덕질인이 네. 황색 언론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건 황색 언론들을 할 수밖에 없어. 아니에요.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아, 네가 글로 간 거예요. 그러면은 좀 돌아가 보죠. 네. 자, 이렇게 지금 99%의 확률로 왕이 될 히사히토 친왕은 좀 불안해요. 전 불안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성장할지. 아직 10살인데요. 그래서 그 불안감은 좀 덜한데 어쨌든 그리고 1%의 확률로 될 가능성이 있는 아이코 공주. 네. 두 사람을 비교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금년 8월 8일에 현재 일왕인 아키히토가 양위를 발표합니다. 그렇습니다. 80대 고령이고 2012년에는 관상동맥경화로 수술을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일본의 대부분의 그 여론은 이래요. 우리 왕 불쌍해 죽겠다. 일 좀 그만 시키자. 양위에 대해서 대부분 찬성한다고 해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양위로 퇴위하는 게 1817년 이후 최초예요. 즉 이번 황실전범에 만들어진 이후에는 한 번도 없었던 거죠. 아. 그래서 이번 황실전범에 양위에 대한 항목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정이 필요해요. 근데 황실전범은 헌법과 연관이 있고 이거 자체가 일종의 법이니까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돼요. 어쩌면 이번에 뭐 여성 계승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코 공주한테 빛이 되죠. 네. 그런데 이제 현재 아베 정권은 5년 차로 사실상 임기 말기예요. 드디어 자민당 얘기가 나옵니다. 최근 아베 정권은 애써 올려놓은 경제가 무너지는 경험을 했죠. 경제 정책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이게 저 같은 초보들의 시각이 맞지 않겠습니다만 모두가 그렇게 본 거 아닌가요? 그렇게 없던 돈 만들어 쌓아놓으면 금방 무너지지. 그래서 이런 악재 속에서 네. 임기 마지막 드라이브로 네. 평화헌법 개헌, 군대를 가지자. 그렇습니다. 혹은 최소한 자위권을 폭넓게 해석해서 선제 공격이 가능하게 만들어보자. 네. 라는 극우의 염원을 실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건 오랜 아베의 신념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왕이 텐노가 갑자기 황실 전범 개정을 딱 던진 거예요. 이거는 일본 국내와 일본 국외 거의 모든 언론들이 네. 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자, 황실 전범 개정 논의를 딱 던졌어요. 그러니까 헌법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당장 처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나 퇴위할 거라고 하니까 이게 우선권을 얻으면서 평화 헌법 개정, 헌법 개정이 개헌 논의가 뒤로 쑥 밀려버립니다. 아, 그 둘은 함께 갈 수 없나 보네요. 당장은. 아, 지금 그 입법 행정력을 네. 이쪽에 먼저 쏟아야 되죠. 그 부분인 거죠. 그렇죠. 예. 아니, 한 국회의 행정력은 한계가 있어요.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였던 왕이 왕 짓걸고 뭐 하나만 하자라고 네. 한 번 소리낼 수 있을 때 소리냈더니 그게 쓸모있는 타이밍에 쓰이고 있는 중이다라고 봐도 좋은 거고요. 네. 지금 모든 언론이 이렇게 해석하시는 걸 보셨을 겁니다. 따라서 왕으로서는 일왕으로서는 나도 힘들어.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나는 이제 그만두겠다. 그리고 동시에 나보다 좀 더 강경한 아베 신조는 이를 관둘 수도 있고 지금 죽을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다행히 물려받을 장남은 나루히토는 더욱더 강경한 입장이야. 그리고 이 사람이 황실을 개혁하겠다. 황실 전범을 좀 더 개혁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가끔씩 사석에서 떠들고 다닌다고 해요. 근데 물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인지는 어떤 보관을 갖고 있는지 자신의 그나마 없는 영향력을 최대한 이용해서 어떻게 무활할지 네. 이런 청사진은 아직 안 나왔는데 어쨌든 개혁을 하고 싶어 해요. 황실 개혁을. 후미히토는 이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요. 이건 확실한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나루히토한테 넘겨주는 건 괜찮아. 자기 입장에서도 자신의 그 노선을 이어가 줄 것이고 동시에 지금 마음에 안 드는 바로 이 개헌 논의를 뒤로 밀릴 수 있다. 일석삼조 아싸 개꿀 해서 던진 거죠. 최상의 정치적 수를 던진 겁니다. 텐노가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최선.
나루히토가 즉위하면요. 네. 시기는 언제가 될지 몰라요. 왜냐면 일본 언론이 하나같이 시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어요. 왜일까요? 개헌 논의가 얼마나 길게 갈지 모른다는 거죠.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길게 갈 것이다. 즉 아베의 시간은 끝난 것과 다름없다. 개헌은 이미 물 건너갔다. 이번 정권 내에서는 물 건너갔다. 군대 못 만든다. 네. 이거는 이 현재 일왕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정치적 우리로선 선물 받은 영향력이었네요. 그러니까 아베 신조 총리 대신에 남은 임기 동안에는 자위대는 자위 말고는 못한다. 우리로서는 선물을 받은 거죠. 네, 그러네요. 그런데 완전한 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후미토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마지막 에너지 파였으니까요. 그렇죠. 자, 나루히토가 즉위하게 되면요. 자, 일본의 연호를 쓴다고 했죠. 아키히토가 사용하던 헤이세이 연호가 끝나고요. 네. 새로운 연호가 시작됩니다. 즉 새로운 시대가 시작돼요. 그렇죠. 대항해 시대. 응? 그 나루히토가 어떤 연호를 쓸지도 중요합니다. 헤이세이 평성은 평화를 원하는 평자잖아요. 네. 나루히토도 아마 비슷한 그 발상으로 연호를 정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한국 입장에서 최소한 텐노가 어떤 목소리를 내는가 우리 입맛에 맞는 목소리는 나루히토까지는 내줄 거예요. 네. 후미토부터 모릅니다. 우리가 마냥 기뻐할 수 없는 게 이 때문입니다. 나루히토는 과연 자신의 차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예정돼 있는 대로 후미토, 히사히토로 이어지게 할 것인가. 동생, 조카 이렇게 이어지게 할 것인가. 그리고 히사히토는 과연 어떤 사람으로 자라나게 될 것이며 후미히토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가. 아이코 공주는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나루히토 굉장히 지르고 보는 이 강경한 성격의 사람이 왕이 된다. 일왕이 된다면 텐노는 일본의 천황이라는 자리는 일왕은 지금처럼 힘이 없을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사람들 반응하는 거 보고 있으면 저렇게밖에 유치하게 반응 못하는 사람들이면 얼마든지 홀려가지고 입헌군주에서 좀 더 시계를 뒤로 돌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유치한 반응이 있어요. 네. 그 제가 직접 일본어 검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친구를 통해서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일본어 검색을 하면은 이런 식입니다. 제가 나루히토 태자가 언제쯤 즉위할까 일본 언론들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나를 검색하려고 쫙 검색을 하다 보면은 나루히토 태자에 대한 주된 검색어는 이거예요. 뭐죠? 텐노제 붕괴. 왜요? 주로 내두익들이 이런 쪽을 많이 선점하고 있는데 아들이 없다. 그 이유로 입헌군주를 아예 폐지한다? 그러니까 여자한테 가는 거는 아이코 공주한테 가는 거는 얘네들은 꿈도 안 꾸는 거고요. 분명히 나루히토가 텐노제를 닫을 것이다. 자기 아들이 안 되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네, 텐노제를 히사히토한테 안 가게 만들 것이고 그로 인해서 끝장을 낼 거라고. 그런 식으로 예측을 하는데 이건 좀 살짝 바보 같은 예측이죠. 그죠. 그럴 가능성이 좀 적어요. 제가 볼 때는. 네. 일본 천황의 가장 무서운 점은 우익 세력을 어마어마하게 결집시킬 수 있는 힘이 있겠네요. 그래서 후미토가 어떤 사람인지가 너무 궁금한 겁니다. 아마도 분명히 후미토 친형과 키코비는 그 야심 때문에라도 반드시 자신들의 후계를 결정지으려고 확실하게 마지막 남은 1%의 변수를 제거하려고 덤벼들 거예요. 나루히토가 이제 왕이 되면 나루히토 일왕은 그 견제를 신경 쓰면서 차단해 나가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황실의 형태를 만들려고 애를 쓸 거고 어쩌면 우리는 굉장히 능동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는 그 일왕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조금 우리 입장에서는 싫을 수도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실 거 만세일계라는 천황이라고 일본 천황이라고 하는 이 가게는 북의 중심으로 시작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내려왔다라고 하는 신화죠. 이 신화는 우익들의 버팀목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아이코 공주는 1%의 가능성 이상이 되지 못할 겁니다. 설사 되더라도 과거에 한 4명? 2명 정도 있었던 여성 텐노처럼 중간을 메우는 정도일 거예요.
앞선 일원과 그 여성 뒷선 일원. 텐노의 자식한테는 안 되는 내려가지 않는. 네. 잠깐의 예외적인 여성 계승 정도. 그래서 사실상 불가능한데 또 이런 예상도 할 수 있죠. 좋아, 그럼 아이코 공주 안 되고 히사이토께 갔어. 뭐 중간에 후미토가 있든 말든. 그러면 그 다음 세대 아이코 히사이토 다음 세대의 황선을 생산할 의무가 히사이토 한 명에게 지어질 것이고 이 사람에게 시집올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압박이 전 사회에서 들어올 텐데. 그렇네요. 늦둥이 외아들이니까 그렇죠. 지금. 그 후계에 대한 책임은 히사이토한테. 저는 지금까지 전부 다 후미토와 히사이토가 불안하다고 했잖아요. 자, 만약에 히사이토가 요절을 했다거나 아들을 못 낳았어요. 결국엔. 그러면 직계가 끊기잖아요. 네. 아까 우리 맨 처음에 직계가 끊기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반계에서 이미 친왕가로 독립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데려온다고 했죠? 네. 이 사람들의 상당수가 후미토처럼이 아니라 실제 극우입니다. 그러면은 아주 적은 가능성을 제외하고는 일본 일왕의 나루히토 이후는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극우 성향의 일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아마도 우리 여기 지금 있는 사람들의 생전에 히사이토 99% 아이코 1% 하여튼 누군가는 이 3세대의 누군가는 텐노가 되는 걸 일왕의 자리에 오르는 걸 우리가 볼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질 것은 예측하기가 힘든데 아마도 극우 쪽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되는 겁니다. 제 예상이 틀리길 바랍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일왕의 양위. 네. 그 차기와 차차기, 그 차차차기의 그 구도. 이것의 복잡함을,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좀 불안함을. 네. 결혼과, 시집살이와, 애들 크는 얘기로. 네. 풀어봤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 로열 가십이라는 어제부터의 이상한 소리를 떠들어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XSFM입니다. 컴퓨터가 필요하시다고요? 그렇다면 컴스테이션입니다.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병원은 사치입니다. 건강할 권리를 찾기 위한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주세요. 물론 우습게 보기에 미디어는 너무 대단한 독을 갖추고 있어요. 히사이토 친왕과 결혼하려는 사람은 나올 겁니다. 제2의 키코비가 있을 수 있죠. 다만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는 좀 궁금하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키코비의 가식적인 그 웃음이 좀 무섭거든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이 만약에 히사이토의 배우자가 된다면 좀 무섭긴 해요. 그것도. 한국에서 정치인들 많이 보면서 느끼는 피로감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탁한 곳에서는 이 스포트라이트 받는 곳에 별 미친놈들만 들어와요. 일본도 안 그럴 리가 없다. 네. 그리고 이제 반개의 왕손들이 왜 극우가 되었는지는 뭐 설명을 안 드려도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다만 이런 거죠. 그렇다면 이 직계에서 말이에요. 전쟁의 참혹함, 그것 때문에 우리 왕실이 겪었던 고통,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슬기롭게 풀 수 있을까를 고민할 사람 몇 명 없어 보여요. 지금은 현 일왕, 차기 일왕 딱 2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왕손이 천명만명이 있어도 그 2명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둘째도 넣어주죠. 네, 그 자리에서 무게를 감당해보지 않은 이상은. 네. 네. 그래서 지금 물론 아베 신조가 또 총리가 될 수도 있죠. 네. 아베 신조가 지금 3번째 임기입니다. 제가 알기로 4번째 임기 아니면 3번째 임기로 알고 있는데 일본 총리 대신 내각 총리 대신에 자리라는 게 결코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네. 임기 다 마치고 끝낸 사람은 전후에 제가 알기로 고이즈미 준이치로밖에 없을 거예요. 다 사임하는 형태로 물러났어요. 이게 뭐 선거 결과일 수도 있고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일 수도 있죠. 그 사람이 살아있는 대신
뭔가 그 책임자의 목을 치는 문화의 정점에 있는 거죠. 총리가 사임하는 것으로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랬다면 아베 신조에게 남은 정치적인 시간과 효율이 별로 없어요, 이제. 또 아베노미크스가 불안하기 때문에 또 한 번 자민당이 세 번째로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가능성이 움트기 전에 평화헌법 통과되면서 군대가 생기는 것으로 다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죠. 평화헌법 개정이 되는 거, 죄송합니다. 평화헌법 개정이 되면서 그리고 그 한 번의 타이밍을 평생 왕 한 사람이 지금 막아준 거죠. 평생 이제 자기 할 말 제대로 못하다가 단 한 장의 카드를 던져서 막은 거예요, 지금. 자신의 사표로. 이게 이제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되게 일본 왕실이 보여주는 백조의 노래인 거죠. 한 번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좀 향후는 좀 우리 입맛에 맞는 왕이어서. 그럼 우리가 꽂을 수도 없어요, 어차피. 그래도 다행이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도 강조하고 싶어요. 이 국제 정세, 우리에게 영향을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나마 줄. 네. 이 정세도 정세지만은 지금 얘기한 이 결혼, 시집살이, 자녀 양육, 이 얘기가 어제의 북유럽 얘기와는 좀 많이 다르지 않나요? 네. 테마가 굉장히 다릅니다. 구려요. 네. 왕이라는 전근대적인 제도가 살아있다는 것은 이 왕실을 통해서 그 나라의 전근대성, 그 나라의 보수성이 어떤 형태인지를 엿보게 해주는 바로미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렇게 말하면은 이게 일본의 보수성은 상당히 구리다. 그래서 저는 동의합니다. 우리나라의 왕실이 존속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 사회 현실에 왕실이 존재했다면 그러니까 왕실이 만드는 서사, 우리가 그 서사를 해석하는 방식, 소화하는 방식은 얼마나 구릴 것인가. 맨날 인터넷에서 옹주에 숨막히는 뒤태 하루에 1000번 보고 있었어야겠죠. 진짜 구린 일 많았겠죠. 동시에 저는 이런 질문도 살짝 던져보고 싶어요. 일본 사회가 왕실의 가십, 로열 가십을 소비하는 방식이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를 소비하는 방식과 닮아 있다. 거의 모든 연예인 아니에요? 모르겠네요. 정치권에서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동시에 그런 것도 있죠. 여성 인권에 대한 얘기도 살짝 던져보고는 싶었어요. 그죠. 개구려요, 진짜. 그 문제는. 유럽의 그 왕의 배우자들이 받는 것도 상당히 우리 들으면서 뭐 이따위야 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치만 그 집안은 며느리가 난교를 냈다고. 그러니까요. 하지만 일본에 비하면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라는 질문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죠. 네. 한 가지 확실하게 생각 바뀐 게 있습니다. 네. 한국에 왕실 없는 거 정말 잘된 일인 거.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네. 우울하지만 일단 한 번 쉬어갈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우선 덕진이님 말이죠. 네. 부디 후미히토 친왕이 평화헌법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게 아니기를. 네. 진심으로 지지자이기를. 네. 여기까지가 191번째 그것은 알기 싫다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상한 소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윤세민 기자와 유엠씨 책임 프로듀서, 김상조 엔지니어, 덕질왕 성갑 35년에 전해드렸습니다. 연호는 그렇게 쓰는 거 맞잖아요. 왜 내 이름이 연호야? XSFM입니다. I, D, W, K